행정심판이 해결해 드립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회사 부도로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았는데 정부 지원이 안 된대요. 행정심판이 해결해 드립니다. 억울합니다. 마트 배달원인데 운전면허 취소당했어요. 행정심판이 해결해 드립니다. 잘못된 행정처분 빠르고 간편하게 심판해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26년 등 정치 영화 특집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43분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여한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30회이고 개편 이후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시대 최고의 DJ 이수경의 파워 FM을 맡고 있는 DJ PD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구마 좀 그만 까고 소리 좀 하세요. 표정 PD. 고구마 좀 그만 까고 고구마를 계속 그렇게.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살벌하게 맛있어. 야, 유혜영 아나운서가 준 거라 그런지 맛있네. 역시 이쁜 여자가 주니까. SBS 최장신 여성 직원. 슈퍼모델 출신. 슈퍼모델 겸 아나운서. 타이틀 죽여. 그러니까 원래 먼저 슈퍼모델이 된 거 아니야. SBS 아나운서. 그걸로도 충분한데. 아나운서가 슈퍼모델 됐는데 슈퍼모델이 아나운서가 된 거야. 슈퍼모델을 발판으로 해서 아나운서가 된 건지 아니면 슈퍼모델이고 아나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와 대박이다. 접속 무비월드 진행을 하고 있는. 야, 진짜 접속 무비월드 진행해요? 네. 아 그래? 출연 한번 하시죠 여기. 아니 우리랑 뭔가 관계가 있네. 영화로 이렇게 뭐 하나 되는 이런 느낌. 지난주에 더 스토리라는 영화 시사회를 하는데 네. 거기 제가 모시고 가서 경품 추첨했었어요. 아니 경품 추첨하려고 아나운서 모시고 간 거야? 그거 SBS 돈 넣은 거죠? 참. 더 스토리. 컨텐츠 허브에서 수입하고 배급하는. 아 그래요? 갑자기 얘기가 공장 얘기로 빠졌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상 아니군요. 더 이상 희망상을 말할 수 없군요. 내가 컬투쇼 그만둔 것보다 더 슬퍼. 더 이상 희망상 변진섭을 말할 수 없는 이 슬픔은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그 큐시트를 작성하는데 마지막 곡으로 이젠 안녕을 넣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쫙 떨어지는 거야. 자판이로. 아니 무슨 고3이야 이젠 안녕을 부르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이 변진섭을 떠나서 이제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 PD입니다. 어때요 바꾸니까 프로그램? 뭐 아까 뭐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후배가 저기 전망대를 하다가 저 최하정의 파워타임으로 옮긴 후배가 있었어요. 아까 저 이승훈 PD가 물어보더라고요. 저 FM으로 옮기니까 어때? 그랬더니 해맑은 미소로 좋아요. 대답은 가름하겠습니다. 요 대답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재 PD님 어떠세요? 저도 좋아요. 아침에 나오는 거 의외로 그 약간 그 아침에 혼자 출근할 때 쌩쌩 그 빈도로를 싱싱 달릴 때 그 느낌이 좋아요. 제가 요 전전 텀에 했기 때문에 그 기분을 아는데 약간 그 아침에 나올 때 그 묘한 어떤 그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약간 내가 기분이 감성적이 되면서 실제 내 자신보다 약간 더 특별한 사람이 된 듯한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내일 눈 온다는데 어떡하냐? 그럴 경우 좆되는 거죠 이제. 굉장히 짜증납니다. 아니 저 김은종 PD는 그럼 AN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네. 1년 반밖에 안 된 거 아니야? 아니지. 내 말은 이제 PD가 전전전 PD였다고. 고구마 좀 먹고 해야죠. 저 고구마. 맛있는 걸 어떡하니? 정말 맛있다 고구마. 방구름 끼지 마라. 혜영아 진짜 오빠가 진짜 넌 아무데도 시집가지 마. 너 같은 사람은 누구 한 사람의 여자가 되는 게 너무 아까워. 지금 네가 시집 안 보낸 여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 알아? 이놈아? 오늘 빨리 영화로 들어갑시다. 좋은 영화 들어갑시다. 저는 저 시네타운을 맡고 있다가 시네타운에서 쫓겨나서 이제 저 군대를 갔다 와서 거품이 한참 붐을 일었다가 지금 거품이 꺼지고 있는 붐의 영 스트리트를 맡고 있는 이승훈 PD입니다. 아니 그런 더러운 시발 할 거면 하지도 마요. 뭐야 애드립이야 뭐야 그게.
난 뭔 얘기 하나 했어. 지금 뭐야 갑자기 지금 거품 생각한 건 아니겠죠 설마? 막 던지는 거지. 생각한 거라면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걸 개드립이라고 해요. 이거 정말 생각한 거라면 고구마 잡고 반성해야 돼요. 개드립. 아, 이 사람 진짜 그걸 반성해. 아니 고구마를 잡으라는데 왜? 참고로 그 달려라 토끼라는 소설을 쓴 존 업다이크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브라질이라는 소설도 썼는데 그 브라질이라는 소설에 보면 브라질. 남자의 브라질. 그걸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진짜? 고구마라고 불러요. 이런 브라질. 굉장히 좋은 소설이에요. 예. 그러고 보면 저 무슨 제가 좋아하는 굿 와이프에 보면은 그런 에피소드가 최근 에피소드였어요. 그 거기에 굿 와이프에 해당되는 주인공 남편의 피너스에 브라질 모양 점이 있다는 거야. 브라질 모양의 점이라. 그래갖고 안 서면 코스타리카 모양 점이냐 뭐 이런 식의 유머들이 나오는데. 자, 오늘도 가볍게 성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또 그거 생각나네요. 그 왜 어떤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누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 사람에 보면 문신이 있었어요. 문신이 그래서 그 보면은 U자 모양 앞에 이렇게 U자가 반으로 잘라져서 U자 반이 있고 A자 모양 반이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야. 네. 이게 뭐냐고 이제 여자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궁금해? 해봐 했더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가 야 고구마 먹는데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니? 야, 마이크 타이슨이 한참 잘 나갈 때 마오쩌둥 문신을 팔에 새겼어요. 운동을 좀 쉬니까 할렘과 할아버지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팔이 커지면 다시 그 마오쩌둥이 되고 안 하면 할렘과 할아버지가 되고. 운동을 쉴 수가 없겠네. 그런 에피소드를 또 우리 오늘 시작하자마자 지금 더러운 얘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 저 중요한 저 대선 토론도 있었는데 이거 이런 얘기 대선 토론 얘기 잠깐 해야죠. 그래도 안 할 수 없잖아. 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 뭐였어요? 저 이정희 후보요. 이정희 후보 중에 뭐? 남쪽 정부요? 내가 남쪽 정부 살고 있구나. 그럼 우리 자유로운 남쪽 정부. 그랬습니다.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전 반대로 이정희 씨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정말로.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증거예요. 80년대, 70년대에는 대통령 보고 개새끼라고 못했잖아요. 남쪽 정부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다고 느껴졌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긍정적인 부분. 어쨌든 그럼 공중파 첫 그 TV 토론 연설회에서 그 남쪽 정부라고 또렷한 발음으로 발음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정희 발음하면서 이정희 거의 아나운서로 발음이 되게 좋아요. 이정희 아나운서가 발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리정희 동무가 굉장히 발음이 좋은데 이렇게 뭐 발음 잘못 말했다라고 회피하기 어려운 그런 정확한 발음이었는데 아마 그 국민들이 충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충격받을 필요가 없고 공산당도 생길 수 있고. 뭐라고 말하면 어때요? 말이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이제 광주 이야기를 또 다루겠지만 그로부터도 얼마 전에 이제 6.25라는 정말 이게 쉽게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광주보다 훨씬 더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그런 피해를 입혔던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릴 건 가려야지만 어쨌든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런 식의 의견이다. 이것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종 PD는 어떠셨어요? 좀 못 봤는데 아까 아침에 오니까 그 얘기를 되게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 어제 뭐 되게 재밌었나 봐. 회자가 될 만해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재밌었어? 어땠길래? 어땠어요? 저는 어제 그거 있잖아요. 전쟁 같은 사랑 패러디한 그 가사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인터넷에서 사랑하니까 뭐 떠나줄 거야? 바로 잤어요. 아니, 뭐 나의 깊은 슬픔과 박근혜의 나의 깊은 슬픔과 뭐 문재인의 뭐 전쟁 같은 사랑 뭐 이런 게 있는데 불안한 눈빛과 박근혜의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이정희 뭐 이런 거 그걸 지켜보는 문재인의 뭐 이런 건데 전쟁 같은 사랑 했고 세 분 후보를 요약한 게 있는데 그게 인상적이라고 보통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그 댓글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정희 후보는 잃을 게 없고 박근혜 후보는 읽을 게 없고 봤어 나도 그거. 문재인 후보는 할 게 없다 이런 표현인데 정말 정확하다. 아니 근데 거기에 더 정확한 게 하나 댓글이 달려 있어. 나 죽여. 정확한데? 리정희 동무가 왜 잃을 게 없냐? 잃을 게 있다. 목숨. 저는 26년을 보고 어제 그걸 봤는데 사람 짜릿하다가 이제 그 북파공장을 주신 할아버지가 리정희 동무를 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네. 난 저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 일본 이름 뭐죠? 일본식 이름 뭐죠?
지금 그 두 개 가지가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다카키 마사오하고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게 있거든요. 다카키 마사키 어제 나온 거죠. 다카키 마사오가 어제 나온 건데 리정희 동무가 정말 정확한 발음으로 다카키 마사오라고 얘기할 때 저는 할복하는 줄 알았어요. 그 눈빛이 정말 바로 그 뒤에 할복이 이어지는 줄 알고 야 이거 그래서 지금 인기 검색어 계속 5위권 안에 있구나. 그 다카키 마사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근데 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아니, 공중파에서 누구나-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렇게 공론화 시킨 적은 없지 않나요? 의외로 10명한테 물어보면 6명 정도밖에 몰라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중파에서 그것도 3사 뭐 케이블 종편까지 해서 다 때려박는 상황에서 이렇게 공론화 시킨 적은 처음이죠. 말하자면. 근데 사실 창씨개명이라는 문제는 좀 민감한 문제인데 창씨개명이란 게 이게 친일의 경우에도 적극적 친일과 소극적 친일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창씨개명이라는 건 너무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김 씨들은 김촌이라고 가네무라 뭐 이런 식으로 개명하거든요. 그 다카키 같은 경우는 박씨인데 박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카키 하면 고목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그 박이라는 성을 분해해서 다카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당신 거기 확신할 수 있어? 네.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홍차 왕장님 지적 왔어. 당신은 그 일본 무슨 지적? 알량한 그 일본 그 지식에 저와 대해서 이승훈 PD 공통점이 있다면 지적을 받아도 또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적 제가 좀 이따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뭐 들어보고 오케이. 수긍할 만하면 수긍하고 설명할 만하면 알았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카키 마사오라는 성은 이제 목자 고목이라고 쓰는 건데 그거는 이제 박씨 같은 경우에 보통 다카키 마사오라고 붙여줘요. 근데 그런 성씨들은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성씨이기 때문에 창씨 개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몰아붙이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이름이 또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이거는 확인된 바는 거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어요. 근데 설이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그 오카모토면 강본이에요. 우리 또 오카모토 하면 유명한 거 있죠.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오카모토 검색해 보십시오. 세계 1위 업체 오카모토. 뭘 1위를 하는데? 아니 검색해 보라니까. 딜도요? 딜도? CD 크리스찬 디오르. 크리스찬 디오르. 하여튼 세계 1위 업체인데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개명을 또 했다고 알려져 있는 바도 있는데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일본 이름인 거예요. 이건 창씨 개명의 이름이 아닌 거야. 그래서 왜 혈서를 썼다는 그 기사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 식으로 다카키 마사오 하는 순간 자기가 창씨 개명을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나는 일본인이다라고 해서 더 전형적인 일본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럼 이승훈 PD의 이론에 따르면 창씨 개명도 그러면 질이 있는 거네. 네. 그 사람이 원래 성과 비교했을 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강박에 의한 것과 조금 자발적인 거에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네. 대강은 대부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전형적인 성씨들이 있고 이제 일본인 사람들한테만 있는 성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 친일파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적극적 친일하고 그 소극적 친일 있잖아요. 적극적 친일의 경우에는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막 들이댄 이런 경우고 소극적 친일의 경우에는 자기 직업에 충실한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예를 들면 저 면사무소에서 등본 띄워줬다고 이걸 친일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먹고 살려면 해야지. 그래. 학교 선생했다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올라가면 그게 친일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어느 급 이상. 어느 급이 이상이 돼버리면 그게 그 순간 친일이 되는 거잖아. 그럼요. 예를 들면 사관학교를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친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하여튼간에 다카키 마사오. 어쨌든 이정희 동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HUD 목숨을 잃을 헤드업 디스플레이한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대선 뒤에 외국으로 도망가셔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하여튼 되게 재밌어요.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역시 공부 잘하는 여자하고는 등 돌리면 안 돼. 정말 그리고 저는 문재인 보면서 어찌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하고 참 말을 하고 싶은데 아니 아침에 뉴스 보니까 자리가 또 양 여자 사이에 껴있대. 왜냐하면 그 자리 아니었으면 어제 머리끄댕이 한번 잡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심을 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저 쌍용차 관련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잖아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쌍용차. 그렇죠. 근데 예전에 이제 쌍용차 말고 자동차 메이커 중에 대우 상용차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어제 계속 문재인 후보가 상용차 이러셔가지고 나는 대우 상용차가 또 문제가 뭐가 있나. 근데 발음이 생각보다 발음이 안 되는구나. 쌍시옷 발음이 왜 우리 경상도 분들이 쌀이 안 돼서 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나는 사실 심지어 그런 의심조차 들었어요. 캠프에서 경상도 분이라는 걸 어필하려면은 쌍시옷 발음을 확실하게 하지 마라.
작전을 짠 줄 알았어. 전략이야? 나 그런 그런 줄 거야? 알았어. 그리고 또 발음의 특징이 영어의 S 발음을 다 SH로 발음합니다. 100% 여러분. 전부 모든 맞아. S 발음을 전부 SH로 발음해요. 그게 맞아. 경상도 분들의 특징이죠. 왜 그래서 100%. 이놈의 새끼 이거죠. 이놈의 새끼는 사실은 이놈의 새끼. 100%를 우리가 하여튼 되게 재밌었어요. 나는 이런 토론이 3번밖에 안 벌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 앞으로 한 10번쯤 더 했으면 좋겠어. 너무 앞으로 이제 재밌어. 2번 남았나? 네, 2번 남았는데 양자 토론 이런 건 없나?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양자가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리정의 동맹 사실 가장 아니 강렬한 저는 거- 양자 토론 안 볼래요. 이제 강한 맛을 봤기 때문에 밋밋한 맛은 의미가 없어. 이정희 후보의 가장 강렬한 발언은 이거죠. 어차피 단일화할 거면서 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고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아니,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어? 정확히 그거 어디 가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물어봐. 이게 재발론 되게 룰도 되게 묘한데 토론인데 어떻게 질문을 하고 답변 다음에 다시 질문을 못 하는 거 재발론이 안 돼. 그게 선관위에서 내린 이제 해석인데 그것도 졸라 웃기지만 야, 그렇게 되면 박근혜한테 좀 유리하지 않나? 그럴 줄 알고 했는데 어제 그걸로 그냥 다 뒤집어진 거야. 박근혜 후보가 물어봤어요. 이정희 후보한테. 어차피 단일화 할 거라면서 도대체 왜 나오면서 국고 낭비하고 이러냐고. 왜 나오셨습니까? 막 이러니까 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농담할 때도 이제 그 이렇게 피하는 농담들이 있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애미애비 농담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그 막 나간 놈이라도 애미애비 욕하면 좀 싫어하는데 그럼. TV 공중파에서 대놓고 애비 욕을 하는데 앉혀놓고 그 사람을 야 나 정말 강하다. 먹어줘. 세다 생각했어. 아니 근데 본인이 흥분했네 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근데 아니 흥분한 게 이정희 후보요. 어. 전혀 흥분하지 않아. 제가 보기엔 아주 노리고 참난 나온 말이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 워딩이 준비된 워딩. 그러니까 그 워딩을 질문을 받을 걸 예상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질문이 나오면 내가 그 답변을 하리라.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질문이 나와도 그 답변을 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데 모든 서두에 그거를 그걸 아니 당신 그 얘기를 좀 심한 하는 거야. 건 좀 아니지 않나? 대놓고? 그래서 사실은 그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에서 도와주는 꼴 아닌가? 이정희를 매수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아니 그러니까 내 들어갔어요. 말이 지지도가 그렇게 확 얘기한다는 올라갈 것 것이다. 자체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중간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오히려 전부 문제가 이쪽으로 확 있지. 돌아섰다. 아니 근데 이럴 수도 또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 약간 그 색깔을 덧입혀서 그분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런 의혹을 보내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안심하는 거죠. 이쪽에 너무 빨간. 빨간색이 있으니까 야 이 핑크는 이거 빨간 것도 아니야. 이건 뭐 핑크야. 때는 파란색으로 보였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문재인 씨는 거의 뭐 어제로 놓고 보면 어제 그 토론 장면만 놓고 보면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가까워 보이고 이정희 맞아. 후보가 저쪽으로 가 있어서 저는 맞아요. 저는 사실 그런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에게 이득이 있었고 색깔 그리고 부분은 그랬어요. 박근혜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반대인 게 결집 안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박근혜 후보 이미 결집이 다 돼 있어요. 언제 이미 어디서 다 결집돼 있어서 있어요, 그 사람. 더 이상 결집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이런 거예요. 어차피 박근혜 후보가 될 거니까 이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인상 깊은 토론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참 정말로 이런 말하기 죄송하지만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다. 제가 많이 살아보진 못했지만 뭐 지금 오늘 다룰 영화인 80년대에 제가 언어가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지만 안 겪어봤지만 그래도 분명히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다 생각합니다. 26년에도 나오고 실제로 했던 대사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그래. 이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워딩이에요. 저 돌발 영상에 나갔었어요. 그 워딩이. 저는 그 진짜? 이유를 알아요. 몰랐어요? 난 만든 픽션인 줄 알았지. 전혀 아니에요. 왜 거기서 그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그분이 이제 그 워딩을 하자. 요새 젊은 사람들이 날 욕을 하는데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그런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확히 돌발 영상에 나간 워딩이에요. 정확히. 진짜 YTN에서 똑같은 워딩으로 나가요. 놀랍다. 사실 이제 그 독재 시절을 겪었던 그러니까 뭐 이제 그 50하고 그 30은 완전 다른 정권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오늘 이제 26년은 이제 50이고 둘 다 50이구나 결국은. 어쨌든 둘 다 50이죠. 뿌리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박근혜 얘기가 나왔으니까 박정희 시대를 겪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50대, 60대, 70대까지 있거든요. 우리들은 사실 그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전혀 겪지 못한 세대고. 근데 정말 묘한 사실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이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을 실제로 그때 뭐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그 시절에 집을 사고 꿈을 피우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박정희의 딸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이유는 저 알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한번 영화 얘기하면서 한 적인데 과거는 언제나 미화되고 미래는 언제나 불행하기만 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좀 감상적인 미학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변명이고 또 다른 변명이 정확히 있어요. 뭐가 있죠? 왜냐하면 항상 이 아픔도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
우리가 지금 1912년이잖아요. 네.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딱 2012년, 1912년은 일제시대고. 그러네. 아 잠깐만 나 이 사람 줄 알았는데 1912년부터 내 이름은 다카키. 자, 2012년인데 30년을 빼면 광주 민주항쟁이 이 사람 펼쳤을 있었던 사람이야. 지금 갑자기 오늘 우리 영화 배경이 되는 시대예요. 네. 1980년. 네. 거기서 또 30년을 돌아가면 네. 6.25 전쟁이 있어요. 그렇죠. 광주 그 민주항쟁 때 이제 몇천 명의 엄청난 사상자가 났는데 네. 6.25 전쟁 때는 500만 명,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네, 그렇죠. 국토 전부가 막 다 망가졌다. 네, 네. 그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박정희 시대에 말하자면 청장년층이었던 거예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또렷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빨갱이 새끼들 까는 거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말하자면 박정희랑 전두환 이어지는 이 군사 독재 세력들이 그런 국민들의 정서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이용한 거예요. 어쨌든 빨갱이, 그러네. 우리는 빨갱이 어게인스트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가 정말 좋아서 좋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너무 증오하는 빨갱이보단 낫다. 우리 어머니를 대창으로 찔러 죽인 그 새끼를 증오하는 그 새끼보다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준 박정희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최근에서 이제 박정희 시대와 그러니까 사실은 참 박근혜 후보가 나와서 되게 불효하는 측면이 원래는 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서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지면서 말하자면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도 알게 되고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불효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하자면 대를 이어서 이렇게 대통령이 나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는 우리 아니더라도 평범한 그 젊은이들이 조금 더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최근에 공개된 저 유튜브에 보면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검색하시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거 검색해서 보시면은 재밌는 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시대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 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던 건지 그 과정에 대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프레이저가 사람 이름인가? 네, 프레이저라고 미국에서 이제 보고서를 국무부인지 어딘가에 냈던 보고서를 이제 요번에 공개를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데 내용인데 재밌습니다. 그거 꼭 찾아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프레이저 보고서. 네네네. 너무 재밌어요. 자. 너무 설이 길었고 자 메일 소개 좀 해야죠. 그러니까 땡인 만큼 적절했어요. 그런가? 그럼 적절했어요. 아 근데 그러고 보면 저 양반이 맨날 노트북 갖고 오다가 핸드폰 바꾸더니 일단 노트가 좋네. 이거 참 이만한 저 갖고 다니다가 이거 뭐 노트로 바꾸니까 뭐 속도 너무 빨라. 아 그래? 이거 뭐 아주 간편하게 아주 아니 좋습니다. 저도 속도는 빨라요. 빠르겠지. 당신 저기 투지 아니야? 졸라 빨라. 전화도 잘 걸리고 문자도 잘 가고. 문자 잘 가지. 배터리 오래 그래. 좋아. 배터리 3일씩 가. 충전할 필요가 없어. 자, 우리 저 홍차 왕장님의 네네, 지적질부터 먼저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승훈 PD님, 네. 가마복고라는 말까지 아시다니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일단 뭐 하나 깔아주고 시작하시네. 이거 수상하다. 아니 뭉카르 스님도 깔아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재희 PD님의 해박한 그 클래식에 대한 식견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만이 중요해요. 네.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정정해 드리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가마복고는 우리가 우동 먹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얇은 분홍색 어묵 같은 거 있죠. 네네. 그게 가마복고예요. 네네. 요거. 네, 뭐 말하는지 압니다. 그에 하나 딱 올려져 있는 거 있잖아. 네. 바깥에는 분홍색이고 네네. 안에는 이렇게 하얀색인 단무지 같이 생긴 거. 네. 그게 가마복고래. 유부보따리라는 한국어는 사실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만 번역을 하면 그렇게도 되겠네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 요 끝까지 읽고. 네네. 말 그대로 보따리 모양으로 유부를 묶어 오뎅탕에 넣어 먹는 것으로 일본어로는 긴차쿠라고 하며 후꾸로라고도 합니다. 유부 속은 다 삶을 달걀 같은 걸로 채우지요.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람산에서 이승훈 PD님과 저는 일본어로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짓을 저질렀군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전혀? 죄송합니다. 제가 술 취하면 이선아랑 영어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정말 후덜덜할 분입니다. 자, 이재익 PD님과 제가 그거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그 가마복고라는 말이 이제 뭐 어떤 뜻이냐면은 사실은 복고라는 말에 칼 손잡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까 그게 자르기 전에 길쭉하게 있을 때 보면 모양이 가마복고. 그래 단무지 같이 생겼잖아. 네, 이렇게 그래갖고 약간. 칼 손잡이 모양으로 생겼어요.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오뎅. 그러니까 오뎅이란 것도 사실은 음식에 대한 용어 아니고 조리법에 대한 얘기인데 오뎅이란 말 자체가. 보통 그러니까 가마복고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보통 그 유부보따리란 거 후꾸로라고 하든 그걸 쓸 때 보통 가마복고라고 통칭을 그러니까 잘못된 호칭인 건 맞아요. 근데 가마복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를 이제 비슷한 예를 들자면 육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육시라는 말을 6시를 할 때 6시요? 네. 그 육시라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 이렇게 말에다가 묶어서 팔다리 찢어 죽이는 형을 육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통은 실은 그것은 팔다리를 찢어 죽이는 것은 거열형 혹은 차열형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육시라는 것은 이제 도륙하다 할 때 륙자에다가 시체하다 시자예요. 그래. 시체를 꺼내서 칼질하고 막 이러는 거를 육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육시라고 그러면 이제 착각해서 오마분시라고 하는데 이제 팔다리를 찢어주는 그래. 이런 식으로 그 후쿠로라고 하는 거를 보통 가마복고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마복고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후쿠로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포대라는 대자를 써. 포대할 때 대자를 후쿠로라고 읽고 이제 우리가 지명 중에 이케부쿠로라고 이제 지대라고 쓰는데 그게 이제 그 뒤에 붙으면 후쿠로가 이제 음이 바뀌어서 부끄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케부쿠로 그러니까 그런 주머니를 표시한 게 이제 부끄로긴 한데 제가 그걸 그냥 가마복고라고 보통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마복고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네, 일부러 잘못되게 표현한 이 거예요. 사람 참 설명해 그 명확한 홍자 왕자님이 가르쳐준 게 뭐라고요? 이름이 후쿠로? 후쿠로. 그 간차쿠라고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 이름이고요. 그 사람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 홍자 왕자? 동시통역사라고 오셨잖아요. 그때 오셨을 때, 맞아. 번개 오셨을 때. 그래갖고 후쿠로랑 이제 포대라는 동시통역사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공부했었던 사람이 있고 그렇죠. 일본 뭐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 당신이 지금 PD님이 아시는 그런 게 아는 아니에요. 분 중에 괜찮은 저 있어요. 당신이 아는 사람이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이. 좀 모든 동시통역사는 나 이 사람 참 하여튼 저 잘못된 상식 알려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그런 아니야 있었습니다. 명쾌한 해석이었어. 지난번에 어떤 변명과는 좀 다른데 사뭇 느낌이. 자 다음 찢어진 백과사전님 박형택님. 네, 박형태님 찢어진 백과 찢백님. 찢백. 지난주 메일을 드렸던 찢어진 백과사전이에요. 아 메일 주셨어요? 아니 메일 그때 백과사전 이거 해드렸잖아 지난주에. 뭐였지? 기억이 안 나? 찢어진 백과사전. 먼저 제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개편하면 녹음 시간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내용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소개해주신 내용 들으면서 감동했습니다. 이런 느낌의 메일을 쓰는구나 생각을 했네요. 먼저 찢어진 백과사전의 의미는 중간중간 찢어지고 없어서 읽다 보면 내용이 부족한 백과사전이라는 뜻입니다. 썬더에 나가서 이승훈 PD님을 만나게 되면 광속도 불변의 법칙과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차이, 평행 우주론과 순환 우주론, 프랙탈과 카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두 분 따로 만나세요. 거기 저는 불참하고 야, 우리는 나가지 말자. 우리는 우리는 먹읍시다. 그래요. 오뎅이나 먹고 우리는 두 분 따로 만나는 가마복고라. 뭐 어쩌라는 거야. 가마복고라 먹는 것으로. 그래요. 우리 따로 갑시다. 우리 저기 저 박수진님하고 그 후배 나오시면은 파리크에서 만나서 우리 뭐 픽업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좋네요. 네. 우린 그렇게 합시다. 이 양반 참 찢어진 백과사전. 자 류수경님. 안녕하세요. 애청자 수경2입니다. 수경이님. 기억납니다. 안녕하세요. 세븐 PD님 모두 잘 지내시죠? 잘 지냅니다. 이재익 PD님의 열정적인 복성 오페라 미니 썬더와 그저 박수진님의 후배가 온다는 말에 갑자기 복성이 됐죠. 유쾌한 멘트 커먼요에 이끌려 미니 썬더를 신청하고자 처음 메일을 쓰는 아이디 수경2입니다. 처음 메일 쓴다는데? 메일 주지 않았어? 아니야 처음 쓴데. 나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아마 수경님을 본 것 같아. 아니야 수경이 숫자로 2라고 쓰지 않았어요? 수경2. 그래 처음이래. 나 어디선가 봤는데 희한하네. 이 사람 메일 들어가서 몇 번씩 보는 거 아니야? 요새 제가 메일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 네. 오래되어서 기억나지 않으실 것 같아 팟캐스트 세 분의 자기소개처럼 저도 영화를 사랑하는 멋진 삼촌 아닌 오빠들의 애환이 담긴 시네타운 19의 20대 초반 청취자 상콤발랄한 대학생으로 소개합니다. 보시죠. 합격입니다. 갑자기 복성이야. 합격. 리버브 넣어줄게 리버브. 합격. 합격하는 걸로. 네. 그동안 바빴지만 밀려서도 매회 다운받아 듣고 19 처음 청취했을 때 그 풋풋했던 첫 느낌 그대로 여전히 세 분 방송 사랑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친한 언니들 오빠. 노래 부를 때마다. 오케이. 자 노래 불러봐. 처음 그 느낌. 지경 씨, 가만요. 커먼요 우리 거품이 꺼지고 있는 붐이. 근데 커먼요보다 더 웃긴 게 있더라고. 우리 김창렬 씨가. 창렬이 형이 왜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뭐 에블바리 뭐 커먼요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근데 어제는 그 영화 배우 손병호 씨가 나오셨어. 근데 이분이 손병호 씨가 이제
그분 웃기시잖아요. 창렬이 형하고 이제 호흡을 같이 맞춰주신 거야. 굉장히 재밌더라고. 리액션이 너무 빵빵 터지는데 이분이 갑자기 창렬이 형이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 창렬이 형이 막 컴온이요 막 하는데 컴온 바리 이러는 거야. 몸이 오라. 난 너를 원하지 않다. 너의 몸을 원한다. 몸이 오라. 아니 오케이 바리 컴온요도 아니고 컴온 바리는 뭘까요? 제가 들었던 그런 저 클리셰들 중에 제일 최근에 들었던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거 뭐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좀 다른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인만 같아라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 아름다운데요? 사랑방 손님 들과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인데. 나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어쨌든 어제 그 커먼바리에 빵 터졌는데 현재 학교에서 정치 외교를 공부하고 있어. 큰일 났다. 오늘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정치 영화 방송이 정말 애타게 기다려지는데 지난 방송에서 정치 관련 얘기 외에 이승훈 PD님의 Retaliation. 발음 한번 해주시죠. Retaliation. 그게 정치외교학과에서 많이 쓴 용어예요. 욕처럼 들리네. 욕하는 거 같아요. 모두 깨알같이 하면 재밌게 들었어요. 세 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작비도 없이 생고생하시고. 리벤지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리벤지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정치외교학과 이런 수업에서 리탈리에이션이란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 똑바로 좀 하라고. Retaliation. 나는 영어는 안 돼. 알았어. 근데 오케이. 영화에 특히 복수에 관련된 표현이 되게 많아요. 문화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복수 관련된 표현이 되게 많아요. 얘기해 주시죠. 뭐 리벤지, 벤지언스, 어벤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김은정 PD가 더 잘할 것 같아. 3개밖에 몰랐죠 지금. 3개 있는데? 뭐 여러 개 그 정도는 있어요. 됐지 뭘 더 말해. 한 10개 있는데 3개만 말한 거예요. 아 진짜? 아니 사람이 지금 남쪽 정부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자 팀장님께 이재익 PD의 크리에이티브 딱지 3장 드리면 제작비 지원해 주시려나?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새 나인틴 듣고 소소한 고민이 생겼어요. 20회 방송까지는 영화 얘기, 허물없는 세 분의 수다, 깨알 같은 청취자의 피드백이 좋았는데 이젠 야한 얘기가 조금 더 웃기고 좋아요.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겠는데 아주. 오늘 처음 보면 아주 좋으셨겠는데. 처음부터 아주 생채학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생체 역학? 고민이시래 지금 수경님께서. 야한 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얼마 전 군대 첫 휴가 나온 후배에게 군인들은 야한 얘기 많이 한대. 위험한 짓을 하셨는데. 군대에서 첫 휴가 나온 후배에게. 얘기해줘 했다가 아주 얕은 수위라는 노란 병아리 자짜 퀴즈 듣고 순간 내가 왜 물어봤지 싶어 참 무안했어요. 그러니까요. 군발이는 어떤 존재냐면요. 예전에 저는 공익이었습니다만 그 한 2주 한 4주가 있어요. 4주가 있는 와중에도 국군도 핑클도 알고 있는 국군의 주적이라는 그 조근래 만화를 들고 화장실 가는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군인은 그런 존재예요. 모든 걸 다 상상으로 때릴 수 있는, 메울 수 있는. 핑클도 아는 국군의 주적은 진짜 죽여. 상상력으로 30세 정도까지 커버합니다. 네. 하여튼 계속 또 읽어주시죠. 자 다음은 김태웅님. 이름 좋아. 안녕하세요 세피디님. 만화 포션입니다. 만화 포션? 야 이건 뭐 실명으로 못 드리는 질문이 많을 듯해서 앞으로 이걸로 하려고요. 김태웅님? 김태웅님? 앞으로 뭘 물어보시려고 만화 포션으로. 이름 이제부터 말 안 하고 그냥 만화 포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김태웅님은 만화 포션으로, 네. 만화 포션으로 만화 포션이면 이거 게임 많이 하시는 분인데 MMORPG 좀 하시나? 그런 거야? 요새 저 블레이드 앤 소울 하시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어찌 올해 크리에이터 편에 나인틴을 빼놓으셨는지요. 어제 새벽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사정봉처럼 솟아오르는 졸음을 물리치기 위해 이승우 PD님의 뇌신경을 긁는 목소리가 필요하여 나인틴을 듣다가 세 분께서 한 번도 나인틴에 대해서는 언급하시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우 PD님이 봉준호 감독에게 칭했던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과공 비례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혹시나 잘 모르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만난 올해 최고의 크리에이터는 나인틴입니다. 그 팟캐스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저희는 정말 순위에 없어요. 이게 올해 크리에이터에 되려면 최소한 한 10등 안에는 들어가야 뭘 좀 뽑아보지. 저희도 진짜 저희를 뽑고 싶었는데 50등 안에는 들어가면 뽑으려고 했는데 뭐 150등 안에도 못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택도 없잖아. 말도 안 되지 뭐. PS 참고로 여자친구가 나인틴을 자주 같이 듣게 되는데 사정봉, 습자지, 볼보지에서 왜 제가 웃는지 설명해달라고 하네요. 차마 제 입으로는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아니 들어보시면 다 나올 텐데 이거. 듣고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가? 여자분들은 워낙 순진한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 경험도 있으시구나. 그런 분들에겐 차근차근 말로만 설명해줘서 안 돼요. 이게. 그렇군요. 네, 차근차근. 자 다음은 썬리님. 썬리. 썬리. 이태양님. 이태양님. 양옥관님이 옮긴 히가시노 게이거의 새벽거리에서를 읽다가
직장인의 애환을 담고 있는 방송을 매주 하시는 세 분과 우리의 크리에이터 이재익님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세 분 말고 한 명 더 있네요. 세 분과 크리에이터 이재익님. 네. 특별히 이재익님께 네. 자 하나 불륜을 저지르는 놈만큼 멍청이는 없다. 그런 대사가 나오나요? 나온대요. 야, 우리 양옥관 선생님은 정말 우리나라 최대 일문 번역가셔. 그러니까. 야 나도 리버브 좀 넣어봐봐. 이거 리버브 넣고 한번 읽어보자. 불륜을 저지르는 놈만큼 멍청이는 없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대사를 나 자신에게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덧붙여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야. 이분이 왜 굳이 크리에이터 이재익님께 이걸 발치는지 알겠네. 좀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는데 반가운 마음으로 항상 뭐 이렇게 많이 들어줘서 감사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 죄송한데 이재 PD님 요거 하나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 대사로. 자, 리버브 빡빡이 넣어주세요. 굉장히 어떤 진실된 마음과 어떤 진정성. 불륜을 저지르는 놈만큼 멍청이는 없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대사를 나 자신에게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한마디를 덧붙여서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야. 진정성 있다. 진정성 있어. 이거는 이제 알았어. 이거랑 달라. 진정성이란 말 이런 거야. 내가 아까 읽은 거는 그냥 읽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소울이 담겨 있잖아. 그래. 그 우리가 1회 2회 때 메일 보내달라 그럴 때 진정성만큼이나 지금 진정성이 느껴져. 그 느낌. 그렇구나. 진정성이 이런 거구나. 진정성이란 그런 겁니다. 자, 둘. 업무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리자 나는 재빨리 가방을 챙겨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물쭈물하다가 붙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사라는 존재는 필요할 때는 자리를 비우다가도 부하 직원이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있을 때면 반드시 불러서 일을 시킨다. 아니 이재익 PD님 필명이 히가시노 게이고예요? 이거 이재익 PD님이 쓴 것 같아. 뭐 한국의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말을 자주 듣는 편입니다. 네. 뭐 스티븐 킹, 히가시노 게이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과찬이죠. 네. 과찬으로 듣겠습니다. 대박이다. 아직 멀었어요. 그분만큼 책 내려면. 히가시노 게이고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내셨나? 겁나 많이 냈죠. 2개, 3개씩 써요 매년. 나이도 훨씬 많고 저보다. 자, 우리 최재웅님 가산의 빌 게이츠. 최재웅님 가상의 빌 게이츠 맞지? 네. 안녕하세요, 최재웅입니다. 저도 무한도전 보면서 완전 공감했습니다. 메일을 보낼까 하다가 왠지 김은종 PD님 마음 상하실까봐 말았는데 알고 계신 거였군요. 제목이 이거예요. 김은종 PD님과 조정치. 앞으로 저 나인틴의 조정치로 이거 봐야 되는데 이거 진짜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앞으로 저 실버벨과 조정치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나인틴에서. 그리고 또 우리 저 홍차 왕자님도 싱크로율 쩐다며 또 메일을 주셨고요. 그리고 왓아이두님 제목이 왓아이두. 그래 연예인 닮은 꼴 이런 거 하면 김은종 PD님 꼭 나가야겠네. 그럼 100% 나가야 돼. 100%야. 사실 안 믿을 수도 있어. 내가 그 얘기 해줬나? 그 얘기 안 해줬죠. 그 이제 금요일 날 하하 결혼식을 갔는데 자리가 막 너무 저기한 거야.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제 뒤에서 서서 이제 구경을 하러 혼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정인 씨가 지나가면서 나를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나가더라고. 제가 여기 왜 와 있나 처음에 이런 느낌으로 나에게 아는 척을 하려고 이러다가 아니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살짝 어두컴컴했는데 이 원근감을 좀 무시하면 아주 어려워지죠. 싱크로율 높아져.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왓아이두님. 아이디가 심상치 않네. 김은종 PD님과 이승훈 PD님께 무한 감사드리며 두 분 덕분에 만두 많이 먹게 되어 진심 감사드려요. 무슨 만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따로 만두를 드렸나? 아닌데 모르겠다. 하여튼 맛있게 드셨다고 다행입니다.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거 아닌가? 뭐? 시네타운하고 변진섭에서 상품을 타신 게 아닐까? 저 만두 세트 있잖아. 그러네. 그런가 보다. 그러네. 두 사진은 같은 걸 2번 찍은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바이고요. 이 만두 정말 대박 진심 맛있더라고요. 만두 사진은 이게 지금 잠깐 안 보이는데 이만큼을 2장을 보내주셨어요. 가득 찬 거를. 그래서 기쁩니다. 감사하네. 그 세 분 다 프로가 바뀌는데 어느 프로를 가시든 멋지게 해내실 것 같아요. 컬투님들의 이재익 하는 소리나 공영진님의 박학다식 이승훈 PD 소리나 변진선님의 우리 김은종 PD 소리나 못 들으면 섭섭할 것 같네요. 아침 방송부터 저녁까지 쭉 들으면서 뭐 글구 뭐니 해도 누가 뭐라 해도 시네타운 19이 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다는 말을 참 못하겠네요.
오케이. 아 여기다 만두 세트. 아우 죽여. 와라이두님. 만두 먹고 싶다. 오케이. 자, 오늘 영화 얘기 합시다 이제. 저 그 전에 영화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꼭 소개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소개를 못했어요. 제가 만화책을 많이 보잖아요. 만화책 소개를 못했어. 그 올해 인상적이었던 만화 제가 몇 년 전에 뭐 신들의 봉우리도 꼽았는데 신들의 봉우리 제가 김은중 PD님 빌려드렸었죠. 명작이죠. 너무 명작이야. 내가 돌려줬나? 네, 주셨어요. 난 내가 먹은 줄 알고 지금. 그 올해의 만화로 제가 꼽고 싶은 거는 그 왕도의 개라는 만화가 나와 있습니다. 왕도의 개인데 이게 어떤 만화냐면 이제 예전에 건담을 만든 게 이제 토미노 요시유키라는 양반하고 요시카즈 야스히코라는 양반인데 그 요시카즈 야스히코라는 양반이 애니메이터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나이가 한 쉬운 가까이 돼가지고 나 이제 만화책 그릴래. 그래갖고 만화가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활동을. 애니메이터 하다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시작하셔서 이제 이런저런 만화를 그리시다가 요번에 이제 왕도의 개라는 만화를 2006년인가 2005년에 나온 만화인지 요번에 우리나라에는 요번에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뭐 아까 거기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그냥 어떤 젊은이 두 명 탈옥하고 탈영한 젊은이 두 명이 얘긴데 시대 배경이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우리나라 갑신정변과 을사늑약 뭐 이 무렵의 이제 얘기들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주인공은 그 둘이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적인 주인공은 김옥균이에요. 우리 갑신정변의 주인공인 김옥균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한중일 삼국을 둘러싸고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라든지 뭐 김옥균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가츠가 이슈 뭐 중국의 이홍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떼거지로 나오는데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뒷얘기들과 그다음에 인물들에 대한 됨됨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정확해요.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되게 죽일 놈이 당연히 죽일 놈은 맞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등방문 안중근 의사가 쏘아 죽인 죽일 놈은 맞지만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가 그때 죽지 않았으면은 우리나라를 그 정도로 말하자면 폭력 정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는 약간 온건파거든요. 일본 내에선. 근데 무츠 무네미스라는 사람이 되게 강렬한 무츠 요노스케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이제 무츠 무네미스로 한 다음에 육군 대신하고 뭐 이런 양반인데 이 사람은 과격한 사람이야. 완전 우익 과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 이후로 정권을 잡으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 방식도 굉장히 과격하게 가요. 그때 만약 이토 히로부미가 죽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으니까 다 죽일 놈이고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김옥균하고 박영우가 같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고 해서 둘이 됨됨이가 비슷하지 않고 김옥균은 됨됨이가 꽤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김옥균에 대한 됨됨이에 대한 평가, 고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원군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명성황후라고 하는 민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민비가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이 사람 진짜 몹쓸. 사실 근데 당신이 그 표현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민비가 아니지, 명성황후지. 명성황후 민비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계속 이제 일본 측에서 말하자면은 나쁘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명성황후라고 좀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민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자영이 얘가 사실은 국상 수준의 아주 못된 아주 쓸 수 없는 그런 여자고요. 그다음에 이홍장 같은 경우도 이제 능구렁이 같은 건데 그런 인물들에 대한 평가들이 굉장히 일본 사람이라고 편들지 않고 외국 사람이라고 깎아내리지 않고 또 외국 사람이라고 편들지 않고 그런 평가들과 역사의 이야기들과 그 당시의 정세가 한중일의 정세 이게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이런 정세들에 대한 평가가 역사만하네 전형적인 굉장히 정확해요. 굉장히 정확해서 그리고 또 요새 정세하고도 이제 맞물려서 좀 볼 수 있고 해서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왕도의 개. 너무너무 재밌는 만화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굉장히 훌륭한 만화예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하고 제가 추천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추천을 못해서 이제라도 꼭 보시라고. 4권 4권 완결이거든요. 어떻게 한번 빌려보시든지 뭐 하여튼 꼭 구해서 좀 보십사 하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본 내용 42분 만에 언젠가부터 30분이 허물어지고 49명 맞아. 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언제 끝나니 우리?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자 그러면은 오늘 26년 정치영화 특집 시네타운 19 30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을 듣고 계십니다. 자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그래요.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오늘 소개할 영화가 이제 26년이 주된 영화고 그다음에 남영동 1985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 등 정치 영화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주된 영화는 이거 3편이고 나머지 뭐 또 소개할 영화 있으면 소개하는 걸로 해서 줄거리 소개를 저 이재익 PD님이 26년에 해주시고 남영동 1985를 김은종 PD님이 해주시고 그때 그 사람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26년은 그 영화 뭐 흔히들 알고 있는 장편 상업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줄거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광주 민주화 항쟁 때 그 영화에서 보면 전두환이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네. 다른 대통령으로 쓰는데 네. 다른 모든 것들이 전두환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전두환이라고 할게요. 네,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군합발을 짓밟혔던 1980년 5월 당시 광주 민주항쟁 그 피해자들 그러니까 유족들이겠죠. 그 유족들이 그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현재에 이르릅니다. 근현재죠. 지금 현재가 아니라 2004년으로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데 자 그때 계엄군 병사였던 장교가 아니라 계엄군 병사로 끌려갔던 한 남자가 어떤 치명적인 가슴의 상처를 간직하게 됩니다.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게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언젠가 이 피해였던 광란을 일으킨 장본인에게 복수를 하겠다. 말하자면 전두환을 죽이겠다. 또는 전두환에게 사과를 받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유족들을 하나씩 모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마에 갓난아기를 업고 있던 어머니가 이것도 흉탄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흉탄에 맞고 돌아가신. 아, 흉탄. 좋은 표현이잖아요. 흉탄에 맞고 죽은. 아, 어제 나온 표현이 어제 토론회 때 아니 나온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죽은 그 어머니에 대한 복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뒤늦게 분신자살하는 그런 처절한 그런 부모의 죽음을 먹을 본. 거면 쩝쩝대지 말고 먹어줘. 아 진짜. 아니,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야, 나는 26년 얘기하면서 고구마가 이야기라고 들어가니? 하는데 야. 나는 지금 안중근 의사의 야, 흉탄에 이씨. 돌아가신 이토 히로부미를 생각하면서 고구마를 먹고 있는 거야. 이런 북쪽 인간 같은 인간 정말. 자, 하여튼 그런 저 여자 한 명이 있고요. 한혜진이 분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역시 이제 아버지를 이제 잃은 한 소년이 다시 큽니다. 진구가 분해를 했고 또 한 명은 또 누나를 잃은 또 우리 스롱이가 오랜만에 나왔는 누나를 잃은 동생이 경찰에 살고 있는 그 세 명이 주축이 돼서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복수전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멤버들이죠 말하자면 멤버들이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녹록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치 현직 대통령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또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그런 삼엄한 경비를 뚫고 어떻게 이 사람을 죽일 것인가 과연 죽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영화가 쭉 끌고 나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말하자면 그 난관을 극복하고 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우군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광주의 아들들도 있고 그중에는 뭐 여러 가지 군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그 인간 전두환과 그의 집에서 맞닥뜨린다. 그 클라이막스는 모호하게 끝나긴 하지만 어쨌든 맞닥뜨려서 복수를 벌인다가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 죽은 걸로 봐야 돼요? 안 죽은 걸로 봐야 돼요? 안 죽은 거죠. 안 죽은 걸로 봐요. 안 죽은 걸로 100% 봐야죠. 뭐 네. 사실 모호하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 그 영화의 그 에필로그를 보면 픽션과 논픽션 경계를 분명하게 지어놨어요. 그 에필로그가 뭐냐면 그 현재 있잖아요. 그거를 빼놓으면 결과가 애매해지는데 마지막 에필로그를 넣음으로써 앞에 건 다 뻥이에요라고 넣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그 결과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이 말하자면 픽션의 의미는 이게 진짜처럼 보이는 거 요게 픽션이거든요. 근데 가짜고 자 현재는 여전히 저렇게 차를 타고 논픽션의 의미가 진짜고 픽션은 가짜인 거 아니에요? 픽션이 가짜죠. 아니 그러니까 방금 픽션이 진짜라며. 가짜처럼 보이는 거라 그러죠. 가짜 진짜처럼 보이는 거. 진짜처럼 보이는 게 이제 픽션의 진짜처럼 보여야 되는 게 픽션의 어떤 의무인데 진짜처럼 안 보이게 해놨어요 마지막에. 진짜 아니라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 픽션 속에서의 결과가 어떤지는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그거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자막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법률 자문이 나와요. 법률 자문. 피해 가려고 그랬겠죠. 오늘이에요. 굳이 오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광화문과 뒤에 보이는 청와대와 이거를 이렇게 쭉 카트를 보여주죠. 자, 남영동 1985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는 뭐 정말 더 간단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가 옛날에 뭐 사직동 팀이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팀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산은 또 안기부 옛날에 지금은 뭐 국정원으로 바뀌었지만 뭐 안전기획부 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산 간다 그러면 이제 안기부에 뭐 어떻게 끌려간다. 처음에는 뭐 이런... KCIA였고 그 다음에 중정으로 바뀌었다가 안기부에서 지금은 이제 국정원으로 바뀐. 그런데 이제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제목에서 나왔듯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1985년도에 그 서슬퍼런 독재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2일간의 그 기록을 다룬 영화인데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그 고문 기술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아는 그 이근한이죠. 이름. 경감이었나요 그때? 이근한 경감이었나? 하여튼 이근한 경감에 대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기 김종태라는 인물이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갑자기 목욕을 이제 가족들과 가다가 끌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엄청난 이제 고문을 당하는 그 얘기들을 쫙 했는데 사실 정지영 감독의 전 부러진 화살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 아저씨가 다시 일어났구나. 진짜 이게 말 그대로 재기. 한참 동안 영화를 못 찍었잖아요. 사실 옛날에 뭐 깐가 막 이렇게 올루드러 나온 영화 있었어요 한번. 깐가 그래. 까야 이름이 하여튼. 그런 영화 뭐 이후에 한참 영화를 못 찍으시다가 거의 뭐 노랑머리 2 수준이었어요. 노랑머리 말고 노랑머리 2.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히 재기한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뭐 자기 영화사상 최고 걸작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던데요. 남영동 1985에 대해서. 그 정도.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 그렇게 됐죠. 이재익 PD님 최고 걸작은 뭐예요? 지금 아버지의 길이라는 1, 2권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2권짜리. 그러니까 이재익 PD님은 제가 늘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창작자들을 그 칭찬할 때 제일 최고의 칭찬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신의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제가 그런 사람이 최고의 창작자다라는 칭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 난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 곧 출간될 오페라 소녀. 다다음 주에 최고 작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런 대답이나 아니면 뭐 최근에 나온 작품을 역시 뭐 최고 작품은 크리에이터죠.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이 사람 참. 근데 그것도 어차피 우라카이죠. 최고의 우라카이지 최고의 작품은 아니지. 최고의 작품이에요. 아버지의 길 마이웨이 우라카이 한 거 아니야? 맞아요. 맞는데 훨씬 더 재밌어요. 근데 그러니까 딴 거는 250배 정도 재밌어요. 예를 들면 도가니보다 재밌다는 건 대단해. 그럴 수 있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마이웨이보다 재밌다고. 그래서 250배라고 그랬잖아요. 2배 더 재밌다가 아니라 250배. 근데 빵의 250배는 빵일 수도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사람 참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거. 그래요. 네. 자, 다음에 그때 그 사람들. 어떤 영화입니까? 그때 그 사람들 얘기는 진짜 간단해요. 참고로 이건 개봉작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작품이죠. 꽤 됐죠.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1979년 10월 26일에 궁정동 안가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또 궁정동 나오지. 벌어졌던 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립 룸사롱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그곳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누군가가 술을 먹다가 부하 직원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흉탄에 갔다 그러지. 흉탄에 살해당하는 시해라고 표현하기는 저는 뭐 싫고요.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을 다룬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화에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그 살인범에 누구는 의사라고도 하고 누구는 살인범이라고 하고 누구는 뭐 역적이라고도 하는 그분의 그 법정 기록을 토대로 그 얘기를 그 토대로 구성을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사들이나 아니면 상황들이나 이게 아니면 세트라든지 이런 게 거의 실제와 거의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임상수 영화 중에 전 이 영화를 거의 바람난 가족과 더불어서 양대 산맥이 아닌가. 너무 잘 찍었어요. 저는 임상수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바람난 가족은 저는 그냥 그랬고요. 이게 베스트. 난 둘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람난 가족이 그냥 그랬다는 건 이거에 비해서 진짜? 재밌었는데 저는 이게 최고 좋았습니다. 자, 어떻게들 보셨어요? 세 편 뭐 간단히 얘기해 보죠. 각각 순서대로. 마이크 투견선을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면 되죠. 뭐 순서대로 다 얘기해. 그때 그 사람들은 워낙 좀 오래된 작품이기도 하고 워낙 또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또 좋은 찬사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작품에 대해서는. 26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잘 만든 상업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재밌더라고요 보는데 재미가 있었어요. 특히 그건 이제 배우들의 호연에 따른 게 큰데. 내러티브다의 극적인 장치는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크게 뭐 긴장감이 없었는데 배우들이 정말 무슨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연기하는 그 느낌이 들어서 되게 약간 찡했고 그리고 남영동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좀 부러진 화살보다는 별로였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부러진 화살은 전 별 4개 이상 주고 싶거든요. 근데 남영동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초저예산으로 그리고 아주 좁은 그러니까 어쨌든 부러진 화살만 해도 거기도 굉장히 좁은 공간이지만 한 대여섯 군데 옮겨가면서 찍거든요. 여기는 그냥 방 하나 찍어요 정말로. 야 그런데 이 정도 긴장감을 표현한 것은 베리드 이후 최고가 아닌가? 아니 그 누구죠? 나탈리 센존가 그 누구 감독 제목이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큐브 이후로 최고입니다. 베리드 있잖아요. 베리드 저 관영. 베리드는 못 이겨. 베리드는 못 이기겠네요. 베리드 이기려면은 여기 소품으로 나오잖아요. 관이 칠성판이. 네. 하여튼 어떤 남영동 1985도 아까 저 김문정 PD가 얘기한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인데 정지영 일어섰다. 그러니까 부러진 화살이 정지영 일어서다라면 이제 이거 과거 일어섰다. 이미 일어섰어요 이 사람은 이 두 편으로. 워즈 발기? 사정봉이 분출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정말. 이 사람 참 김민정 PD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세 편 다 재밌게 봤고요. 다 좋게 봤고 재밌게 봤고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영화가 갖고 있는 밀도를 제가 평가를 드리자면은 네.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다 못 미치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그 부분이. 26년 남영동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묘한 그 어떤 강렬한 밀도 네. 여기까지는 못 올라온 작품들이 아닌가. 그렇군요. 이승훈 PD는 저는 일단 이거 이제 이번에 정치 영화들을 이렇게 쭉 모아 보고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모든 정치에 관련된 영화는 코미디 영화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영화 외적이든 내적이든 코미디예요. 예를 들면 26년의 경우 누구나 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란 걸 알아요. 근데 굳이 스크롤 올라갈 때 그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코미디고, 그리고 한혜진 씨가 이제 캐스팅 비화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하면은 불이익 많을 텐데 그랬더니 저 광고 안 찍어도 돼요라고 하면서 캐스팅에 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영화 좀 찍었다고 그게 무슨 앞으로 광고 계속 나올 거예요. 광고가 되네 안 되네 아까 그거를 그러니까 나오냐 안 나오냐가 문제가 아니고 광고를 안 찍을까지 각오를 하고 영화를 찍어야 된다는 게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현실들도 사실 다 코미디 같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참고로 이 영화의 제작 그 스토리가 사실은 가장 코미디예요. 이 영화는 원래 이혜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유승범이 이제 진구 역할을 하고 김하중이 한혜진의 역할을 해서 진구가 배수빈 씨 역할을 하고요. 예, 진구가 배수빈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캐스팅돼서 다 영화 찍기로 다 돼 있는데 갑자기 영화를 못 찍게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캐스팅은 다 날아가고 왜냐면 배우들은 노냥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감독도 조근현 감독으로 바뀌고 뭐 청어람의 최영배 대표가 뭐 이승환 씨도 펀딩을 하고 뭐 온갖 거기 보면 이제 그 이름들 쫙 15,000명 이름이 올라오고 15,000명들이 펀딩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클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일치면 그런 제작 과정을 거쳐서 진짜 지난한 제작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제작 과정 자체가 사실은 웃긴 거죠. 너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영화 외적인 것도 그렇고 영화 내적으로도 코미디고 하여튼 저는 그래서 모든 정치 영화는 코미디 영화구나. 그게 뭐 블랙 코미디일지라도 코미디 영화일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을 가장 최고의 영화로 꼽은 이유가 지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가장 그때 그 사람들이 뭐랄까 블랙 코미디적 요소가 가장 강해요. 코미디야 코미디. 거기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최고의 캐릭터는 차지철이지 차지철. 차지철도 그렇고 그 김재규 캐릭터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 그 연기하는 그 백윤식 씨나 총 이런 거 찰칵하면서 요시 이러면서 가는 것들이 자기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입냄새 맡아보고 자기 입냄새 맡아보고 굉장히 어떤 그런 코미디적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요. 임상수 감독의 특징이기도 한데 캐릭터가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독하게 만들어요. 캐릭터를. 돈의 맛도 그렇고 그러네. 그 극적 내러티브를 이제 수행하는 역할이잖아요. 그 캐릭터는 캐릭터 자체가 영화의 목적은 아니에요. 캐릭터는 영화에서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로 보면 도구예요. 그 내러티브의 어떤 처음 중간 끝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운반자들 역할인데 그 필요한 것보다 좀 더 크게 만듭니다. 캐릭터. 늘 항상 그리고 또 강렬하게 그 보여줘요. 디테일하게. 뭐 바람난 가족 같은 경우에도 그 시아버지가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제 막 간암인가 뭐 죽기 직전인데 막 피토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술을 막 들이키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강렬하게 캐릭터가 상징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영화 보고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고민은 이거예요. 이런 정치 영화는 사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얘기 자체를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영화가 그 얘기하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판도 판이고 하니까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든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 편파라는 말,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사실 다 정치적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편파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뭐냐면요. 편파라는 말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이지 치우쳤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편파라고 하면은 잘못됐다는 말하고 동의어라고 거의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강하죠. 편파적이다. 예컨대 영화 배우가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지지하는 게 미국에서는 자연스러워요. 어느 당을 지지한다고 나와서 막 떠들고 다니고 캠페인 다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공인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 자식 참 편파적인 놈이네. 저걸 이렇게 대놓고 뭐 어디 나와서 얘기를 하나? 그거에 대해서 어느 쪽이든 자기가 그쪽에 속해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쪽 편을 들어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의견은 의견을 표시하는 순간 혹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편파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쪽 한 편을 들게 돼요.
편이나 파를 들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데 편파적인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마치 편파적이면 잘못됐다라는 말로 생각하는 경향인데 의견을 표시한 순간 그건 편파적인 거예요. 근데 그 편파적인 게 잘못됐을 수가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았을 수도 많은 게 예를 들면 이 26년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사람과 광주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편보다는 광주 피해자들 편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편파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 편파적이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를 위해서 편파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의견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편파적이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파적이라는 말이 가진 정치성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그게 뭐 4대강 같은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쪽으로 의견이 사회 전체의 그 콘센서스가 기울어지는 수가 있어요. 뭐 반대나 찬성으로. 네. 그러면 90%가 찬성을 하고 예를 들면 10%가 반대를 해. 혹은 90%가 반대를 하고 10%가 찬성을 해. 그러면 미디어 같은 데서 보도를 할 때 9대1로 보도를 해주는 게 정확한 보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5대5로 보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보도다라는 식으로 편파적인 보도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미 판이 기울어 있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를 편파라는 말을 활용해서 마치 그게 잘못된 것인 양 색깔을 덧입히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평등을 좋아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계적인 평등, 물리적인 기계적인 평등. 이승훈 PD가 지금 방금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누가 이렇게 특출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많은 부를 얻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기 이제 피나는 노력이 들어가서 엄청난 부가 쌓였잖아요. 근데 이제 피나는 노력은 생각 안 하고 엄청난 부를 보통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샐러리맨 월급이 월급으로 치면은 100년치 월급이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은 안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억이 있어도 졸라 노력해서 번 100억과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번 100억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부잣집 애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홈에서 안타 치고 출발해야 되는 타석에 서 있는 상황이면 부잣집 애들은 이미 3루에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안타를 쳐서 3루를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태어나 보니까 3루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대주자라 가는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똑같이 평가할 수가 없는데 똑같이 3루에 있다고 막 이상한 사람으로 다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잘못된 거는 지가 3루에서 태어난 거를 지가 3루타를 친 줄 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웃기는 거죠. 다르지.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 현업자잖아요, 저희들이. 네. 이 연예인 섭외를 못하게 합니다, 방송국에서. 정치적 그렇죠. 의견을 표시하는 순간 그 방송 프로그램을 예능 프로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네.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가 없어. 네. 무대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걸 감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편파하겠냐고요. 편파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게 뭐 오른쪽 왼쪽이든 간에 마찬가지죠. 그거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향성의 문제죠. 물론 이제 좀 웃긴 경우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거 웃긴 거는 뭐 정치 색깔 때문에 웃긴 게 아니라 뭐 그 최근에 최용만이 그 새누리당 지지하면서 아니 최용만이 그걸 지지하는 것 자체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게 아니라 멘트가 좀 되게 웃겼어요. 왜 지지하냐고 했더니 얼굴에 칼을 맞고도 앞으로 걸어나가는 박 후보님을 존경해. 딴 사람이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최용만이야 하필이면 얼굴에 칼을 맞고도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자기는 칼을 맞고는 자신이 없었나 봐. 최용만 자기는 맨몸으로 싸우거든. 꿀밤을 맞아도 자신이 없죠. 최용만은 꿀밤을 맞아도. 아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했어. 그걸 발표했다니까. 정확히 워딩 그거였어요. 그런 거는 그냥 그 자체 이벤트가 웃긴 이벤트잖아요. 웃긴 게 되게 많아요. 이거 맞죠. 그 비광 김성주 선생이라고 하는 그분도 그렇고 요새 MCM인지 메트로시티인지 매출이 줄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쨌든 뭐 정치색을 표현하는 게 좀 더 많이 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사람도 관심을 갖고. 네,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 의견을 표시하는 거는. 저는 이쪽 저쪽을 다 떠나서 네. 뭐 진짜 뭐 이정희 편을 들든 박근혜 편을 들든 누구 편을 들든 간에 뭔지 모르는 놈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관심 있는 사람이. 하지만 저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저희 나인티는 정치적으로 중립입니다. 존나 비겁해. 저희 나인티는 개예요. 자, 그 얘기 뭐 영화 본 얘기 대강 했고요. 저는 이 영화 중에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았는데. 저는 그때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았어요, 당연히.
당연히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그 만듦새가 사실은 새 영화 중에 비교가 안 돼요 그때 그 사람들은. 그리고 영화 제 자신이 굉장히 극적인 영화들 좋아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네.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네. 그 사람들이 가장 상업 영화적이에요. 예, 재밌죠. 밀도 있고. 그러고 보면 그 26년은 사실은 지금으로 보면 32년인데 굳이 26년으로 개봉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 이재 PD님 알고 계신 것도 있고 이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26년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청월함에서 들어갔다가 네. 한번 빤치 맞고 난 다음에 거의 길 잃은 고아가 돼서 부모 잃은 고아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감독이 지금 몇 분을 얘기했지만 꽤 많이 그 외에도 많아요. 그 중에 뭐 이름을 밝히기 좀 곤란한 모 감독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보셔서는 책을 한 권 주시면서 아 이거 정치 영화 시나리오인데 우리 이 작가가 우리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줬어요. 하티드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이 오해가 그때 많네.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눈빛과 손짓으로 줬는데 보통 이제 이메일로 많이들 주거든요. 네. 프린트를 다 해서 저한테 묶어서 누가 봉투에 여기 넣어서 써봐봐 줬어요. 여기다가. 졸라 궁금한데. 아, 의외. 이번에 같이 저랑 작업했던 아 이분은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갔으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 돌았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분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사실 로맨틱 코미디의 그러니까요. 어떤 말하자면 힌트 주지 말라고. 최고봉인 분인데 좀 곤란한 게 있으니까 이분한테 갔으면 다 간 거잖아요. 그래서 다 돌았어 충분 한 바퀴. 순간, 야, 그럼 다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좀 죄송한 사실은. 얘기지만 왜냐면 걸레구나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아이템이. 전혀 성격이 다른 영화인데도.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사실 그 26년 보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첫 장면부터 끝 장면까지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6년을 보면서 제일 후회했던 게 씨발 왜 내 휴지를 안 갖고 들어왔지? 울 거란 걸 알았거든요, 저는 제가. 근데 워낙 잘 울기도 하고. 근데 정말 너무 많이 울어서 I am Sam 이후로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도 투표를 그렇게 하나? 그건 뭐 또 제일 또 야, 이 사람아, 여러 가지 달린 거기 이 사람 때문에. 힌트 주지 말라니까. 왜 힌트를 아니, 주고 그래? 아니 난 자신 아니, 있어. 뭐라고 했어? 난 편파인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광주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취재를 하러. 제 입사하고 여러분들 보통 그 녹음 구성이라는 걸 합니다. 라디오 프로듀서는. 네. 제가 처음으로 제가 기획해서 한 녹음 구성이 5월의 노래라는 제목이었어요. 야 진짜. 제 20사원 때. 그러고도 그러나?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물론 옛날 얘기지만 50대 26년하고 조금 다른 사건이지만 같은 맥락에 있는 게 네. 뭐냐면 삼천교육대라는 데가 있었어요. 죽이죠 삼천교육대. 삼천교육 진짜로 죽여요. 정말 죽여요. 사람 죽이는데요. 진짜 죽여요. 삼천교육대 많은 이제 사람들이 뭐 물론 이제 그 중에 범죄자도 있고 선량한 시민도 있어요. 그리고 바보들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벗어나면 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걸 반대로 봅니다. 어떤 기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끌려간다. 반대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할당을 하니까 시도 군마다 몇 명 이상을 글로 보내야 돼요. 문책을 당해요. 그래서 정화위원회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사회를 정화하겠다. 그래서 마치 필터처럼, 웅진코의 필터처럼. 이러니까 워마티드 소리 듣고 조국 교수 소리 그러니까 듣고. 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이쯤에서 저 영화 한 편 보고 싶네요. 비열한 거리. 아버지가 그 정화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친아버지가. 경상북도 울진군 정화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마이 갓. 근데 이제 그 약사신데 시골 가면 약사 왕이에요. 그래요? 예. 그랬는데 또 정치적 꿈도 있으셨고. 약은 약사에게 해야죠. 저는 이제 워낙 어릴 때라서 제가 그때 몇 살 때야 뭐 열 몇 살 때니까 잘 모르잖아요. 저는 아버지 정화위원장 하는 것도 모르고 몰랐는데 저랑 되게 친한 그 옆 뒷골목의 형이 그 노르표 페인트라고 페인트집이 노르표 페인트 알아요? 유명하죠. DPI. 그 이제 페인트집 하는 그 형이 있었는데 좀 약간 모질라는 형이잖아요. 되게 착해 동네 애들한테 맞고 다니는 형이에요. 막 애들이 신발 뺏어서 동네 바보형. 도랑에 던지면 뭐 울고 말을 형이 있어. 저랑 되게 친했어요. 그 형이 오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맨날 그 형하고 이제 저랑 제 동생이랑 그 강가 가서 뭐 이게 피라미드 송사리 잡고 이렇게 놀았는데 안 보여서 저는 그냥 뭐 이사 갔나 했고 어릴 때니까 말았는데 몇 달 뒤에 그 형이 왔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언어 장애가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다리를 절면서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바보가 더 바보가 된 거예요. 어릴 때 그냥 아프기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알았죠. 삼천교육대 갔다 왔고 그거 이제 색출하는 거 어쨌든 아버지가 뭐 직접 색출 위원장이니까 자기가 직접 사람을 고르진 않지만 어쨌든 사인을 자기가 하는 거죠. 책임자시죠. 마지막에 아버지 사인을 하는 거죠, 위원장이니까. 그 사실 이제 제가 안 게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이제 중학교 말쯤이었던 거 사춘기 때. 그래서 그때는 뭐 이승훈 PD 자기 농담처럼 자기가 빨갱이라고 하는데 저만한 빨갱이는 없었어요, 정말. 그 사춘기 때 저는
정말 심한 빨갱이였어요. 뭐 그 너무 싫어서. 그러다 이제 뭐 돌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됐는데 그래서 그 채무감이 항상 트라우마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입사하자마자 PD가 되면 제일 먼저 광주에 다녀와야겠다 싶어서 출장을 3박 4일 동안 끊어 갔다 왔어요. 그래서 광주 그 지금 이 영화에 이제 실제로 마지막에 막 인터뷰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 제가 만났어요. 그 이제 광주 때 돌아가신 분들 유족 만나서 정말 처참한 얘기 직접 많이 들었죠. 그때가 2002년 초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좀 더 그분들이 젊었고 광주가 좀 더 가까웠어요. 광주 사태가 일어난 게 제가 아까 프로그램 초반에 말했지만 30년 전인데 그때는 20년 전이었기 때문에 더 생생했어요. 지금보다. 그때도 그분들 만나면서 그렇게 울고 나도 모르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 아버지랑 광주 사태랑 아무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생각났어요. 지금도 얼굴을 기억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영화 보면서 계속 생각이 나면서 뭐 저는 그때 아이였지만 몇 살이었나 내가 그때 6살 아이였지만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고 죄송했어요. 영화 보는 내내. 근데 사실은 26년을 보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 김갑세라는 회장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이게 사실은 더 큰 말하자면은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게 아까 그 삼천교육 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동네에 깡패가 있다고 해서 잡아가는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그것도 웃긴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냥 제대로 나쁜 사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쁜 사람을 잡아가면 그나마 문제가 조금이라도 줄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 동네에는 아마 그런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또 이렇게 할당을 채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선량한 정말 동네의 바보 형이 만만한 놈들, 연고 없는 그냥 놈들 끌려가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런 식의 피해가 생기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용서할 수 없는 거는 제가 그런 구조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일 용서할 수 없는 거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영화 제목도 있죠. 콜레트럴 데미지. 부수적 피해라고 그래요. 말이 돼? 잘못은 잘못이죠. 범죄는 범죄고 부수적 피해. 말이 되냐고. 난 그게 너무 열받아.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범죄자들을 잡으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콩을 다루다 보니까 떡을 다루다 보니까 떡고물이 묻었다 이런 식으로 부수적 피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수적 피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종류의 거예요. 근데 부수적 피해라고 말하는 새끼들인데 그런 새끼들은 진짜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반포 살다가 청담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청담동으로 이사 갈 때가 이제 중학생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혼란이 찾아왔었는데 그때 이제 웃긴 얘기인데 이삿짐을 싸잖아요. 이삿짐을 싸다 보면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뭐 심각하지 않더라도 어떤 비밀 또 내가 몰랐던 것들을 보게 돼요. 알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정화위원장 했던 그 임명장이랑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표창장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전두환 대통령한테 받았던. 그때 제가 그걸 다 불태워 버렸어요. 아버지 몰래 허락 안 받고.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제가 95, 이승훈 PD가 95, 그다음에 이재희 PD가 94학번인데 저희가 처음에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저희에게 선배들이 이제 전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95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신입생 때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시위를 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저는 대학교 때 단 한 번도 시위를 나간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돼?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5월이 되면은 거기 이제 박종철 열사의 이게 맞아요. 특히 우리 학교도 그래요. 부상이 있죠. 저희 학교는 이한열 열사. 이제 거기에 이제 찾아가서 뭐 같이 이제 얘기도 나누고 그거에 관련된 선배들하고 얘기도 듣고 이런 시간들이 있고 그런 게 있던 세대예요. 저희는 말하자면은 저는 심지어 어떤 세대냐면 저희 학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96년에 저보다 한 해 후배죠. 법대 그 당시 1학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노수석 학생이었는데 노수석 맞아요. 제가 저한테 후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위 중에 죽었어요. 맞아요, 노수석. 저는 그때 신촌에서 당구를 치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돼?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되나? 역사는 알 수 없구나. 근데 이게 되게 그때 그 당시에 저희가 뭐 시위도 나가고 해서 특별법을 만들자고 운동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국민학교 시절이었잖아요. 네네. 광주 사태라고 불렀어요. 사태라고 불렀죠. 소요. 광주 사태. 광주 소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학교 때면은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후잖아요.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잖아요.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우리 때 어릴 때만 해도 국민교육헌장 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맞아. 민족중흥의 사명을 띠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주상의 빛나노를 밖으로 달려 어쩌고 저쩌고 있었지. 말도 안 돼.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봤을 때는 잠깐만 제 친구 중에 그 국민교육훈장 들으면 흥분된다 애가 있어서 자기 그걸 외우면서 딸딸이 친다 애가 있었어요. 진짜로 있었어. 그 저 갑자기 심각한 저 패티시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 나오던 돌격대가 생각이 나네요. 돌격대. 산 사진을 보고 야 패티시도 다양하구나. 아니 뭐 학벌 패티시도 그렇게 평범하다고 할 순 없어요. 야 이 사람아, 야, 저기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26년을 좀 약간 우리 세대는 어쨌든지 간에 뭔가가 이렇게 좀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단순한 어떤 뭐 그렇게 이렇게 저 픽션이나 뭐 영화로 이런 보고 제가 아까 그래서 그런 고민 바라볼 수가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부분이 네. 물론 이제 지금 젊은 세대는 난 영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지금 우리보다 한참 어린 이제 20대 초반이나 나한테 이런 분들은 당해보지도 않고 그래. 이런 분들은 영화로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까지만 해도 저희가 직접 체험은 못했지만 주워 들은 게 있잖아요. 어쨌든 그때 살아 있었으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80년대에 우리가 어쨌든 5살 6살씩 됐으니까. 그렇죠, 살아 있었죠. 근데 저는 되게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때 이제 이발소집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친구 아버님이 광주에서 올라오셔서 이발소를 하는 친구였는데 우리는 항상 그때 광주 사태라고 배웠잖아요. 광주 사태라고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되게 화를 이게 좀 그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 어머니가 막 덜덜덜덜 떨고 이러고. 화를 되게 많이 내. 왜냐면 내도 돼요. 그건 낼만해. 이 친구가 이제 아버지한테 막 들은 얘기가 이렇게 좀 조숙한 친구였거든. 6학년이지만 알 거 좀 다 아는 친구였는데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 반해서 뭐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6학년인데도 이미 굉장히 민감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아버지가 뭐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 고통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도 뭐 한 다리만 건너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친척 중에 예를 들어 광주에서 올라왔으니까. 아. 사실은 이 국가라는 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독점한 유일한 단체거든요. 합법적으로 폭력을 독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UFC와 함께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의 폭력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되는 문제예요. 더군다나 경찰이라는 건 내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군대의 경우에는 내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외적하고 싸우라고 만들어진 게 군대예요. 그렇지. 근데 외적하고 기껏 싸우라고 세금 주니까 세금 주고 총 주고 세금으로 만들어주니까 그거를 같은 나라 국민한테 뭐 내란이니 뭐니 소연이 하면서 총뿌리를 돌려?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참 저도 이 영화 보면 슬펐던 게 아까 그 30년 제가 주기를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이제 광주 사태가 있었고 네. 그 30년 전에 6.25가 있었고 그 30년 30년 전쯤에 이제 일제 한일 합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랑 제가 이제 대립했던 때가 이제 그 중학교 때인데 엄청 싸웠거든요. 그럼 올해도 큰일이 날 때가 된 건가요? 모르죠. 올해 뭔가 이정희가 대통령이 되면 지구멸망? 이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는 그런 제가 그 항상하라 코리아 연방? 아니 고려 연방제하고 코리아 연방은 뭐가 다른 거야? 몰라.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전쟁을 겪어봤냐고. 제가 그때 광주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서 좀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 무슨 정주영 회장이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광주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전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동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동란을 겪어봤냐고. 아버지가 그때 10살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는 직접 그 아버지 어르신들이 다 대창에 이렇게 뭐 찔려 죽는 거를 여러 봤다. 목 잘린 시체도 보고 동네에서만 수백 명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피난 가면서 나무 껍질 뜯어먹고 이런 걸 온 국민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아까 아버지를 비롯해서 그런 세대들이 머릿속에는 북괴의 대칭점으로 이 군사 정권이 있는 거예요. 군사 정권은 북괴를 정확하게 막아주고 북괴와 싸워주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자식의 원수를 갚아준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원수를 갚아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또 그런 폭력을 또 저지르잖아요. 30년 뒤에 누군가의 또 원수가 되잖아요. 또 그 원수를 지금 영화 속이지만 지금 누군가 또 갚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현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마치 정반합도 아니고 처참하게 이렇게 계속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지향점 추가 심하게 휘청거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지금 이승훈 PD가 올해 30년째랬는데 약간 무섭기도 하고 뭔가 일은 안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솔직히 아까 대선 토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토론에서 그런 강경한 발언이 공중파를 타고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죠. 뭐 기껏해 댓글 달리는 거 정도잖아요. 수정헌법 2조라고 하는.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참 미국에. 안심됐어요. 보면서 난 정말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구나 하고 정말 감사했어요. 진심으로 보면서. 자, 얘기가 너무 무겁게 갔으니까 다시 좀 가벼운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 26년에 그 만듦새에 대해서 되게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더군다나 또 오프닝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웹툰 원작인데 굳이 그 오프닝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요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제작비 절감이죠. 그거 다 찍으려고 그래봐요.
저는 제작비 절감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 애니메이션이 좀 톤이 네. 강풀 원작하고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르죠. 기본적으로 더 강렬함을 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어떤 그 뭐 이렇게 총알이 날라와서 박히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장이 쏟아지는 내장 그거를 실사로 처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웹툰으로 처리해서 오히려 더 그렇죠. 실사보다도 더 강렬한 과장된 네. 그렇게 뭐 내장이 막 나오진 않잖아요. 사실 나올 수도 있는데 그만큼 나오진 않죠. 내장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표현되지는 않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화면상으로.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강렬함을 주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선택을 했다고 봐요. 그 영화의 만듦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예요. 맞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상업 영화 치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남영동은 괜찮았지만 26년 별로다. 긴장감의 측면에서 26년 별로 긴장이 안 돼요. 중간에 자꾸 긴장이 풀어져요. 자꾸 풀어지고 마지막에 그리고 너무 질질 끌어서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안타깝더라고요. 조금 더 재밌게 만들 수 이걸 내가 그때 시나리오를 썼어야 했나 이런 생각 각색을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 좀 해보면서 저도 그 만듦새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가 많은데 이거를 그 이제 최용배 대표가 어떻게든 대선 전에 개봉을 해보려고 막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막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곳곳에 그래. 거의 그림을 갖다 이어붙인 수준으로 편집을 해놨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림수다 뭐다. 아니 노림수면 안 되나?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주 사람들을 욕되게 한다. 아니 어디가 소리야. 광주 사람들이 이걸 보고 모욕감을 느낀다면 건 욕되게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저도 그거 보면서 싫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난 사실 저는 경상도 출신이고 네. 또 서울에 아주 일찍 초등학교 때 서울 올라와가지고 네. 30년 동안 서울에 살았지만 그 건달 문화가 있어요. 제가 그 강주 내려가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되게 싫었던 게 되게 그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달하면 광주 사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에 보면 우리는 광주의 아들이다 하는 애들이 다 건달들이에요. 조폭 애들. 남의 돈 훔치고 여자들 강간하고 마약 팔고 이런 애들이 광주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주 사람들은 엄청 싫어할 거예요. 이런 그럴 수 있죠. 그거는 그러네.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러는 게 아니라 광주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기 건달밖에 없어요. 전라도 우리가 흔히 조폭하면 생각나는 게 전라도 사투리잖아요. 특히 광주. 저는 친구 이후로는 경상도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중요한 건 그런 다양한. 근데 그런 비판은 아니고 보통 보면 영화를 제대로 잘 만들어야 영화의 테크니컬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건달 부분이 불편했어요. 그건 저도 뭐 비슷하게 느꼈던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영화 자체를 제대로 안 만들고 저 대선 전에 홍보몰이 여론몰이 하려고 이렇게 자기 목적을 위해서 급급하게 개봉하니까 이건 오히려 광주 그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게 모독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그 말을 하는 게 모독이야. 물론 저도 26년이 만듦새가 뛰어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 정도의 모욕을 받을 만큼 만듦새가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무 그렇게 26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우리 했던 것보다 재밌었어요. 완전 망작이라고 하도 들어가고 망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까는 분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까요. 그건 좀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영화라는 게 아까 제가 픽션의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목적은 정말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건 뭐 예를 들면 뭐 몇 가지 예지만 차종 2010년에 나온 차종이 막 돌아다녀요. 2004년 배경인데 그리고 벤츠 키를 건네주는데 그것도 2006년에 새로 나온 C 클래스와 2009년에 새로 나온 E 클래스 키거든요. 그게. 근데 2004년인데 예전 모델인데 그 키가 없죠. 2006년 아니에요? 2006년이나 4년이 아니고 2004년이었나? 2006년인 것 같은데 26년이니까. 어쨌든 그 벤츠 그 C 클래스는 그쪽 하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군요. 잣잣 가겠습니다. 자, 뭐가 있어요? 26년에 진배하고 미진 잤을까요? 저 건달하고 진구하고 한혜진하고 안 잤어요. 안 잤어. 김은영 PD 어떻게 생각하세요? 잤어요. 잤죠? 뭐 안잔 뭐 배경이 있어. 안잔 근거가 있나? 아니 그날 그 광주 가서 그 사진들 쭉 보면서 옆에 보면 휠체어 있어요. 그거 나 왜 갖다 놨는지 좀 궁금해. 어떤 분이 옆에 여자분이 이렇게 휠체어 끌고 와서 이렇게 보는 그분이 있고 옆에서 이제 둘이서 있다가 손을 딱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광주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놔둔 거죠. 둘만의 공간이 아닌 거 자주 이렇게 누군가 참배를 한다. 근데 거기서 둘이 손을 꼭 잡습니다. 꼭 잡고 그럼 저녁에 가서 뭐 하나? 그러니까. 그리고 그 둘의 관계가 굉장히 그거에 진전이 돼 있어요. 무슨 뭐 잘 만나자, 뭐 예쁘게 뭐 살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 크레인에 이제 올라타가지고. 그래. 아니 그리고 진배가 계속 껄떡대. 이쁘다고 그냥 와가지고 뭐 그만둬라. 저가 이제 앉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이유 때문에 앉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뭐야? 이 새끼가 잤으면 한 번만 잘 놈이 아니에요. 아니 물리적으로 한 번밖에 잘 시간이 없어 볼 수 있지. 못 죽지. 안 죽어. 계획을 퇴로를 마련해. 만약 잤다면 미래를 생각해 퇴로를 마련해야 돼. 많이 잔 거 아닐까? 한 번에 한 7번. 진짜 밤새도록 정말 원 없이 한번 하고 하루 딱 끝나는 그냥 시원하게 우리. 응? 뭐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그거예요. 잤으면 아니, 저는 잤다고 봅니다. 한 번은 끝낼 놈이 진배가 아니다. 건달인데 아니 거기서 뭐 저기 뭐야 하다못해 뭐 돌로 내려치든지 목을 꺾든지 뭐 방법이 많을 텐데 굳이 왜 그 총을 거기다가 쏘라면서 그 먼 거리에서 복수를 하게 해주고 싶었겠죠. 그거지. 그러니까 복수를 하게. 그게 오히려 근거가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앉았는데 그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복수를 하게 해주나? 그렇잖아. 하지만 잤다면 테러를 마련한다니까요. 아니 앉은 여자를 위해서. 해봐. 자, 내가 한혜진이랑 잤어. 아니야 7번 잤어. 죽을 수 있나? 7번 잤어. 7번 잤으면 이쯤 되면. 근데 하룻밤에 7번 잔 건 나누기 이해해야 돼요. 한 3번 잔거로 쳐야 돼. 아니 그때 이재피님은 3번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어쨌든 아니 자지도 않은 여자를 위해서 그 총을 맞을 각오를 하고 잡고선 쏴.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럼. 잔걸로. 자. 우리 자짜선 다수결이잖아. 잔걸로. 남영동 1985 가겠습니다. 그 김근태 고문 김종태에게 나오는 그 형사가 와가지고 여자한테 치입어서 술 먹이면서 술 먹으라고 막 말이고 막 때리고 나중에 미안하다 그러고 왜 그랬냐 그러고 그러는 그 형사가. 그렇게 잤지 여자랑. 잤을까요? 잔분이게. 저는 좀 안 잤다고 보는 게 왜? 약간 그 여자의 그 워딩이라든지 이런 게 어장관리녀 분위기예요. 뭐 맞선 본 남자가 있고 뭐 이렇게 다 있고 해서 젠틀하고 안 주고 얘를 관리하는 거 관리 대상. 그럴까? 형사 오빠 하나 있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형사 오빠 하나 있으면 뭐 일 생겼을 때 전화할 때 있고 편하잖아. 근데 자버리면 더 이상 메리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오빠를 데리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맞선 본 남자가 이제 그 형사의 권력보다 더 권력이 있어서 필요가 없어진 거야. 버렸어요. 그런 어장관리녀들은 쉽게 안 줍니다. 자, 저는 이런 반론을 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형사와 그 돼지 형사가 있어요. 네. 뭐 둘이 같이 앉을 때 어떤 대화가 오가냐면 자기는 여자친구 얘기를 하면서 네. 뚱보로 가르쳐서 저 새끼는 돈 주고 막 사는 여자들밖에 없다. 같은 느낌으로 알아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나는 여자친구가 있어 여자친구랑 하지만 저 새끼는 돈 주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패러렐 원칙에 따라서 그런 말을 하려면 돈 주고 사는 여자들을 돈 주고 차 마시려고 돈 주고 사진 않잖아요. 아니 근데 뻥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쟤는 돈 주고만 산다. 나 한 거라고. 나는 안 했으면 했다고 뻥친다. 왜냐면 안 했으면 쪽팔리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형사가 너무 정의로워요. 빵도 주고 마지막에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대사를 보면서 김민정 PD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잔 걸로. 저는 뭐 안 잤다는 그 근거도 솔깃했지만 제 마음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말 너무 잘해. 정말 언어의 마술사야. 언어의 요술사. 마음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언어의 요술사. 마술사 너무 좋은 것 같고 언어의 요술사로 합시다. 자, 그럼 그때 그 사람들에서 대통령과 가수 잤을까요? 안 잤어요. 안 잤을까요? 예쁜 여자도 많은데. 가수 예쁘잖아. 아니 근데 좀 실제.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설이 많아가지고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잖아 나와서. 본인 맞다고 주장하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왠지 어릴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잖아. 병풍 뒤에서 노래를 했었다 옛날에.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일까? 본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잖아. 에이 어떻게 아무 사람이 병풍 뒤에서 노래를 합니까? 라고. 병풍 뒤에서 노래. 그 당시에 그 80년대 그 루머였겠지 그게. 제가 보기엔 그때 그게 정황이 맞을 거예요. 그런 식의 영화에 재현된 정도 분위기. 저도 그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아무리 뭐 사람이 저기에도 그걸 꼭 굳이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병풍 뒤에서 시켰을 것 같진 않거든. 근데 물론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고 그때 딴 여자들 사진 보면 다 못생겼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우리 어릴 때는 막. 그렇다고 보면 잔 거잖아. 그러네. 말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더라고요. 잤어. 오늘 잤어. 정리하겠습니다. 진배와 미진 잤고. 다 잤네. 술 먹이던 고문 형사 잤고 대통령과 가수 잤습니다. 다 잤다 오늘. 울자. 더 잤다. 자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더 잤다. 자 다시 좀 얘기를 갑시다. 그 26년이나 남영동 1985 뭐 이런 영화들 그때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개봉된 시점도 그렇지만 이런 영화들에서 사실 나쁘게 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나쁘게 26년을 얘기하기 두고선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들이라는 26년 생각이 가지고 드니까. 이 쓰레기 같은 영화 나와서는 안 되는 영화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예를 들면 저희가 후궁을 깔 때 까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궁 정도의 후궁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후궁 정도의 만듦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왜 그 26년에 광주 시민을 모욕했다는 발언도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삐뚤어진 청개구리 같은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사회 분위기가 다 까기가 힘든 분위기로 하니까 모두가 예스할 때 난 노하겠다라는 느낌으로 자기는 노하는 거야. 그게 자기의 선명성을 드러내주는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인간성이 저열함을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여튼간에 지금 이승우 PD가 지적한 그 부분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영화에 있어서 네.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게 뭐냐면요. 네. 그런 특히 실화로 된 영화 중에 네. 방금 말한 것처럼 네. 어떤 정치적으로나 네. 아니면 사회적으로 선의를 담아서 저스티스에 대한 얘기는 좋은 곳으로 우리 사회가 가기를 바라서 만든 영화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망작들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지금 딱 예를 떠오르진 않는데 지금 이승훈 PD가 네. 했던 생각을 저도 옛날에 되게 많이 했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지? 이 영화는 분명히 만듦새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떤 좋은 실화 예를 들어서 이해영에 떠난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유학 갔다가 어떤 아이를 구했던 이수연이라는 그 이수연 의인이 있어요. 근데 이 영화 보면은 완전 영화 진짜 쓰레기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쓰레기라고 말을 못 해요. 왜냐면 그 어떤 좋은 사람에 대한 좋은 사회적으로 좋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영화에 대해서 다 좋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유호성이 찍은 그 안중근 열사 그것도 도마 안중근이었나 제목이. 그 이수연 우리 열사라고 표현 사실 전 열사라고 생각해요. 의인이지. 이수연 씨 같은 경우에는 좀 관련되는 뭐 관련됐다고 하면 관련된 거죠. 관련이 안 됐다고 관련되다 하려 안 된 건데 그 다카노 가즈아키라고 13계단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뭐 이런 소설을 쓴 되게 일본에 몇 편 안 냈지만 작품 수는 적지만 이재익 PD님 기준으로 보면 작가도 아니야. 작가도 아니네. 지망생이라고. 지망생. 근데 그 업계에서는 졸라리 인정받는 작가가 올해 이제 최신작 제노사이드라는 작품을 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그 새로운 인류 종의 등장에 대한 얘기인데 되게 재밌거든요. 잘 썼어요. 그 과학기술 이해하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을 돕는 그러니까 주인공은 일본 사람인데 주인공을 돕는 한국인으로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다카노 가즈아키 그 작가가 다카노 선생님께서 그거를 보고 그 이수연 씨의 일화를 보고 되게 한국인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한국인에 대해서 스터디를 한 다음에 그 이수연 씨를 모델로 해서 쓴 그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설 재밌으니까 아마 영화로든 뭐 드라마로든 뭐든 만들어질 테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다카노 가즈아키의 제노사이드 그 종학살이라는 얘기죠. 인류 대학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까먹었네. 쓸데없는 얘기하느라고. 자, 하여튼 까기가 힘들어요. 그 까기가 힘든데 깔 건 까도 되고 깔 건 까고 칭찬할 건 칭찬. 그 선의에 대해서는 칭찬해도 되지만 선의를 위해서 희생된 것들에 대해서는 까도 됩니다. 26년 대선 전에 개봉하느라고 그러니까 물론 대선 전에 개봉한다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지만 대선 전에 개봉하느라고 영화의 작품성을 떨어뜨린 건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까도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싸잡아서 나 임수롱 연기 이런 거 나 너무 거슬렸어. 임수롱 캐스팅되면 사실 안 됐지만 그거는 연기 왜 이렇게 못해? 임수롱한테 연기를 기대하면 안 되지. 수롱인가 뭐. 물론 투의 팬분들이 지금 들으신다면 분노하시겠지만 분노하셔도 돼요. 너무 못하는 거 연기를. 몰입이 안 되더라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몰입이 안 되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이미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뭐가?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연기는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잠깐만 원래 거기 진구가 캐스팅하려고 돼 있었죠. 원래 아니니까 배수빈 역할이 진구. 회장 근데 아들. 그 사이에 이제 다마가 큰 건지 아니면 캐스팅이 안 된 건지 이제 더 중요한 역할로 간 거죠. 하여튼 줄 수 있는 건 이 노래밖에 없고 노래를 하는 분이지. 차라리 배수빈이 그 경찰 했으면 좀 나았겠다. 배수빈 씨는 뭐 원래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진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역할을 하고. 진구가 아들하고 유승범이 그 양아치. 진구는 솔직히 그 부잣집 아들 하기에는 조금 힘들게 살아온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조금 아니 근데 힘들게 살았으니까 실제로. 왜냐면 양자가 될 때까지 힘들게 살았었잖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깔 건 까고 칭찬할 건 칭찬해야지. 이런 식으로 광주 시민을 누가 광주 시민을 모욕한 거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얘기하면 싸가지 없는 소리지. 네, 이 작품이 이제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이 연기가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걸 지적하냐면
이경영 씨나 김의성 씨나 두 작품 모두 공이 출연하는 배우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그 연기의 어떤 톤이나 질감이 다르죠. 남영동이 한 수 위라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한참 떨어져. 그건 사실 연출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사실. 사실 원래 미술 감독 하시던 분이 이거 입봉한 거라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 정치 영화를 보면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재익 PD님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뭔 소리지? 기회주의자들. 아하. 그런 기회주의자들에 대해서 짚고 왜냐하면 정치 영화, 딴 영화에는 꼭 등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정치 영화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왜 기회주의자들이 문제인가? 왜 정치 영화에 기회주의자들은 꼭 등장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싶습니다. 26년에서 어떤 인물이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 왜 비서관 중에 그 벤치키 받는 벤치키 받는 비서관 뭐 그런 사람 정치 영화에 꼭 등장하잖아요. 그 경호실장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얌생이 사실은 저 이두한이라고 하는 이근한도 완전 기회주의자. 나라 망하니까 갑자기 나라 망하니까가 아니구나. 하여튼 자기 어려워지고 나니까 잘못했다고 그러고 목사 막죠. 근데 목사하다 쫓겨. 목사 안수 받고. 그딴 새끼가 목사를 한 게 말이 돼. 그때 그 사람들에서는 어떤 인물이겠죠? 차지철하고 그 김계원이라고 왜 마지막 비서실장했던 김계원이라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안 죽었는데 그런 사람 완전 기회주의자지. 그리고 사실은 그 대통령도 졸라 기회주의자예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는 혈서를 쓰고 해방되니까 남노당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군대 들어가고 뭐 기회주의자라고 미국에 친미했다 친일했다가 투더 코어 기회주의자 완전 뼛속까지 기회주의자. 자기 대통령 계속하려고 삼선 개헌은 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삼선 개헌까지만 한다. 대통령 선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아니, 매번 자기가 정치 영화에 왜 껍비단리가 늘 등장하느냐? 그러니까 왜 등장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왜 등장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실은 문제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왜 문제일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사실 영화 얘기라기보단 이제 우리 또 12월 19일 중요한 거 있으니까. 영화에서 사실 영화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영화가 줄거리가 그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 야기되고 해결이 되고 기승전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화상으로 봤을 때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재미없어요. 영화가. 저는 그 대한민국 기회주의자 연합의 그 부회장으로서 대기련의 그 부회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들이 이런 정치 영화에 많은 이유는 어디 하나 많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19 3명밖에 안 되는데도 한 명인데 어디 가나 기회주의자들은 많아요. 어딜 가나 어떤 분야 어느 시대를 가든 항상 기회주의자들은 존재해요. 그 기회주의자가 이제 저는 빡 도는 측면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회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재익 PD님한테는 빡 도는 적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익 PD님은 기회주의자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남한테 피해를 준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기회를 알지 모르게 피해 입은 사람도 있겠지 뭐. 그 모르게까지를 책임질 수는 없잖아. 알게. 그래.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그래. 이거랑은 좀 다른 거거든. 요거 약간 성대모사가. 성대모사한다. 이 목소리 성대모사는 게 불가능한데. 성대모사 욕심내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감칠맛 나네. 참 너무 욕심낸다. 요 부분만큼은 들으면 들을수록 감칠맛이 나. 그러니까 빡도는 부분이 여러 부분인데 저는 빡도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는 도구로서 칼로서 활용됐을 뿐이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새끼들은 그러면 인권 주장하면 안 되지 개새끼들아.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는 칼로서 활용되고 도구로서 쓰였을 뿐이라고 그러면 너는 그럼 인간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인한 거니까 너는 더 이상 인권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살인 청부업자가 자기는 살인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건 거죠. 말하자면 난 돈을 받았을 뿐 사람을 죽이진 않았다. 그거는 여기서 이제 그 말하자면은 지금 이승훈 PD가 얘기한 부분이 김갑세 씨가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되게 사실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김갑세 씨는 이제 결국은 회개를 하잖아요.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의 모든 것을 이뤄놓은 모든 것을 잃더라도 갚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사후의 일이고 자, 그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군인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실 상명하복의 가장 극단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김갑세 씨 같은 경우를 그 부분을 그 부분이 본인이 저질렀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고문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와 이렇게 군인으로서 참여한 건 좀 다른 부분이 전혀 있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그게 한 경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가는 측면이 있죠.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칼 얘기가 통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넘어서면은 그 변명이 안 통한다는 거죠.
사실 남영동 같은 경우에는 그 변명이 안 통하는 케이스 같고. 근데 보통 그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위치를 넘어가 있는 사람들이나 변명하지 그 위치에 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변명할 일도 없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 남영동 1918호를 봐도 그 형사들 말단 형사들은 사실은 변명할 거리가 충분히 있어요. 먹고 살고 내 직업이고. 근데 이제 그 과장 이상 넘어가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관부가 명계남 씨, 되면 뭐 그 정도가 문성근 씨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건 자의라고 봐야지.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 자신의 어떤 출세를 부귀 위해. 영화를 위해서. 하지만 이재익 PD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기회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재익 PD님의 기회주의는 인정하는 편입니다. 저는 저 기회주의자죠. 좀 몰랐어요. 워낙 기회주의자라. 흑인들은 자기가 나 흑인이구나 생각 안 합니다. 까맣다고 생각을 의식을 못 하죠. 항상 흑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런 오늘 너무 진지한 얘기만 하게 되는데 또 이런 얘기 좀 잠깐 하고 싶은데 그 민주주의의 최고 장점이자 최고 단점이 이제 비경쟁성과 비배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죠.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제가 누리는 민주주의에 방해되지 않고 내가 민주주의를 더 누리면 제가 민주주의를 덜 누리게 되지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군사정권에 부역한 사람이든 군사정권에서 항거한 사람이든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는 똑같습니다. 근데 군사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은 군사정권에 부역한 이득은 이득대로 누렸고 민주주의로 바뀐 다음에 민주주의의 이득은 이득대로 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임금 협상을 하다가 잘 안 돼서 파업하고 이러면 회사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제 노조 앞에 선두에 서서 있었던 뭐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거에 맞서서 싸우던, 그러니까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싸우는 인사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측의 입장을 대변해서 막 같이 싸웁니다. 근데 결국 노조위원장이랑 뭐 결국 이제 임금 협상이 타결되면은 노조위원장도 월급이 오르지만 인사부장도 월급이 올라요. 인사부장 월급이 안 올라야죠. 근데 굉장히 적확한 이해인데 이해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조위원장은 그걸로 인한 불이익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래. 인사부장은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칭찬까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 이게 민주주의의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건 뭐냐면 드골이 얘기했던 그 나치 부역자들을 싹쓸이 색출을 해야 된다. 이거에 그 논거로 두 가지를 들었었어요. 드골 대통령이. 첫 번째는 다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나치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면은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나서겠는가? 그게 마찬가지인 거죠. 친일파가 우리나라의 해방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아서 이런다면 다시 우리나라가 누구의 식민지가 된다면 누가 독립운동하겠어요? 굉장히 타당한. 이게 첫 번째고요. 논건데. 두 번째 이제 드골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들을 위해서 나라가 해줄 수 있는 일이란 건 고작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 위해서 아무리 훈장 주고 뭐 해줘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죽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위해 그나마 나라가 그 사람들 유족을 위해서라도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처벌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의 근원이 민주주의와 관련된 위기와 관련된 많은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럽의 역사를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청산을 한 거죠. 네. 우리는 이제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것으로 인해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기까지 네. 왔잖아요. 네. 이제 와서는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네. 근데 그 부작용은 엄청나게 컸죠. 사실 그런- 그거 하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네. 논리들이 반대로 이제 작용을 할 때 네.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럴 수 있죠. 아까 제가 유교얘기를 했잖아요. 이승훈 PD랑 똑같은 논리로 북한에 협조했거나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 처벌한 거예요. 박정희와 네. 전두환이. 그런데 문제는 그 말하자면 빨갱이들한테 동조한 사람들을 처벌한 게 아니라 그 논리로 엉뚱한 그들과 사람들을. 엉뚱한 사람들을 처벌했기 때문에 그 지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그 부분은 아까 근데 얘기한 사실은 식으로 좀 명확한 약간 기준이 다른 있거든요. 부분이 뭐냐면 친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벌할 기준이 명확히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까지 처벌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은 정말 명확한 그 핵심부조차도 처벌을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처벌이란 건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이라기보다 타당하게, 누가 보기에도 타당하게 이루어지면 돼요. 예를 들면 나치 군복을 디자인한 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알아요. 그 저 두 명 있잖아요. 저 알마니하고 그 보스. 휴고 보스. 휴고 보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했다. 나치 군복 디자인한 거 잘못했다. 그리고 감옥 갔다 왔어요. 그러고 잘못을 인정하고 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그건 납득할 수 있는 거죠. 보스가 한 거야? 휴고 네. 보스가 있어. 알마니 영화에서 있구나, 맞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포르쉐 차를 만든 포르쉐가 탱크 만들고 이랬다고. 아니
독일 차 저도 독일 차를 여러 타지만 독일 차가 차를 잘 만든 이유는 이 차들 때문에요. 때 UFO도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라스트 바탈리온이라고 해서 UFO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아니 저기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보면 독일 군들이 히틀러가 안 죽고 달에 가서 살고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그게 라스트 바탈리온과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나도 영화 봤어요. 아들이 하도 보자 그래가지고. 졸라 웃겨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김형배라는 만화가가 21세기 뭐 기사단이라고 해서 라스트 바탈리온이랑 관련된 만화도 그리고 그랬었습니다. 아이언 스카이라는 영화 검색해 보세요. 골 때리는 영화인데 정말 골 때려요. 거의 북두권 비슷한 영화인데 가보면은 그 달의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에서 그 나치들이 살고 있어요. 침략해요. 그래서 나치들이. 하여튼간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좀,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먹지 못하도록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될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근데 우리나라 친일파 해결의 문제는 자기가 친일파라고 인정을 아무도 안 하고 심지어 친일을 잘했다는 식으로까지 변호를 한다는 거죠. 친일이 아니었으면 뭐라 그러더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못했다고? 이 개색, 아휴 진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나라의 차원이 아니고 가정의 차원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거 걔들의 논리를 가정의 차원으로 축소를 하면 이렇게 돼요. 어떤 놈이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크고 있다든지 혹은 아버지가 병 때문에 힘들어 누워 계셔. 그리고 자식들이 줄줄이 있어. 근데 어떤 망나니 같은 놈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강간하고 애들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그나마 이제 먹고 살게 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고마워야 되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졸라 피더라고. 진짜 짜증나. 이거는 빡이 안 돌 수가 없어. 분노의 화신 이승훈 선생이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빡이 돌아. 이게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의 문제는 이거예요. 알면 알수록 빡이 돌아. 예를 들면 이승만에 대해서 알려진 나쁜 짓은 이거잖아요. 6.25 때 저희는 끝까지 수도 서울을 사수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왜 성대모사 안 하냐? 이승만 성대모사 하기가 어려워. 너무 재수가 없어서. 깨끗한 음질로 이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전두환이 못된 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못된 놈이지만 정다운 면이 가끔 있어.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그래. 이거는 정다운의 점인데 희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승만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변명에 여접는 개색 그런 게 무슨 국부라고 진짜. 6.25 때 다리 끊고 자기는 부산으로 도망가면서 끝까지 수도 서울을 지켜 이런 거는 귀여운 얘야. 상해 임정 망쳐놓고 이런 수도 없는 얘들이 있는데 그런 게 어디서 완전 기회주의자거든요. 하여튼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알면 할수록 한국 현대사는 빡이 안 돌래 안 돌 수가. 김근태 고문 얘기만 해도 남영동 1985 보면 아시잖아요. 빡이 안 돌래 안 돌 수가 없어. 이근한이가 이제 와서 목사 행세를 하질 않나. 정치인들 중에 보기 드문 몇 의인이에요. 그분은. 훌륭한 분이시죠. 진짜 인격자시죠. 인격자. 전 개인적으로 문재인 씨도 굉장히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저도 그렇게 굉장히 생각합니다. 젠틀하고 매너 좋고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선하면서도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한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보통 매너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매너도 있어요. 선하고 똑똑하고 있어요. 예의 바르고. 보통은 이제 진보 쪽의 그 문제가 진보를 자칭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예의가 없는 경우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예의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나 아니면 김근태 고문 같은 경우에는 두말할 것 없이 젠틀하고 똑똑하고. 문재인 고문은 사법고시 차석한 사람인데 그런 소문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학생운동한 경력이 있어서 수석인데 일부러 차석으로 강등시켰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럼 김근태 고문도 경기고 나와서 서울대 나오신 KS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저도 KS입니다. 구정고등학교를. 그건 G고등학교 GS 아니에요? 쿠정이 KU로 씁니다. KU. 저는 쿠정. GS 리테일 이런 거 나왔어요. 쿠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HS이신 김종 PD님은 중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야, 이 사람아 지금 올해 안에 지금 중국어 첫 걸음을 다 떼야 된다고 지금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떼야 된다고 지금. 그 말할 때 너무 웃겨. 제가 유럽 역사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럼 당신이 아는 역사 뭐가 있어? 중국 역사에 살아. 자 볼보 가겠습니다. 볼보. 또 이게 유럽 역사에 나온 나중에 또 볼보가 나오니까 참 뜻깊네. 볼보. 자 26년 볼 남영동 보지 말 똘똘말. 깜짝 놀랐어요. 보지 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종 PD님은요? 남영동 그때 그 사람들 완전 볼. 26년 볼. 저는 사실 평소 같았으면은 남영동 26년 둘 다 보지 말. 그때 그 사람들 볼이었는데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한번 쭉 다 보시죠. 전부 볼입니다. 볼만해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이제 한 편씩을 보잖아요. 네. 야 일주일에 영화 2편 보기라 너무 어렵네요.
정말 어렵네. 솔직히 말하면 그때 그 사람들 내가 다시 보고 써야 되는데 이게 오래됐잖아요. 네. 시간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못 봤어요. 요새 또 같은 개편이라 우리 셋 다 너무 바빴어요. 야, 이번 주에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되게 오랜만에 모이는 것 같아. 그 사이에 엄청난 일이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한참 만에 그렇습니다. 모인 느낌이야. 오늘은 좀 제가 흥분한 것도 있고 해서 뜻깊은 얘기를 좀 그러니까 마무리 멘트를 좀 클로징 멘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거 준비를 해왔는데 클로징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수첩에 적어 오셨나요? 네, 제가 잘하셨어요. 수첩을 준비했어요. 네. 이수첩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첩은 영어로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수첩? 영어 잘하시나요? 수첩? 다이어리 아니야 다이어리. 땡 프랭클린 다이어리입니다. 아, 네. 좋은 수첩 프랭클린 다이어리. 그냥 수첩 양지 다이어리.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사의 판단에 맡긴다, 국민의 판단에 맡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곤 하는데 모든 걸 역사에 맡긴다는 표현을 하는데 역사의 판단이라는 건 사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 알을 깨고 나온 초인이 우리한테 내려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개개인들의 판단과 생각이 컨센서스를 이뤄가지고 그게 쭉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이게 역사의 합의를 이루어서 역사의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판단에 모여서 역사를 이루는 건데 마치 역사의 판단이란 게 따로 실체가 따로 있는 양 본인의 판단을 미루고 역사의 판단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우리 개개인의 판단이 모여서 역사의 판단이 이루는 것 때문에 그 사람 개개인이 그 사건에 대해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혹은 그 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판단이란 말은 개인의 판단이 모인 것의 합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정치 영화나 이런 역사 영화를 보는 거에 중요한 거는 그런 개개인들이 그런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근거를 또 재미없는 얘기한다. 하품까지 하는 건 섭섭하다 야. 근데 진짜 하품을 못 참겠어. 너무 재미없다는데 진짜 너무 재미없어. 계속 이정 시작하고 계속 해보세요. 어디까지 재미없을 수 있나 그러니까 한번. 보자 한번. 그래서 그런 판단을 역사의 판단을 이루기 위해 개인의 판단의 그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역사 영화라든지 정치 영화들은 가능한 한 많이 나와 재밌는 게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올바른 판단 많이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로 오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정말? 야 오늘은 근데 삐지를 있잖아. 네. 웅장한 그런 스타워즈? 뭐 이런 웅장한 이런 오케스트라 한 50인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좀 깔아줘야 될 것 같아. 지난주에 오프닝 퀴즈 제가 못 가는지 아시죠? 심수봉 노래를 깔죠. 좋네. 백만송이 장미. 좋은 걸 하나 깝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 영화는 할 게 없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영화판이라고 왜 정지영 감독이랑 그때 얘기했던 이디엇은 내려갔나요? 이디엇은 못 보실 것 같은데 저는 봤는데 못 보실 것 같아요. 마이 이디엇 브라더. 아워 이디엇 브라더. 토렌트도 안 돌고. 하여튼. 근데 너무 보기 힘든 영화는 하지 말자고. 왜냐면 남영동도 되게 힘들었어. 왜냐면 이게 시간이 딱 하루에 한 번 두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일할 시간이고 예를 들어서 23시 50분에 하나 있고 이러면 어떻게 보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나 점심시간에 진짜 햄버거 들고 와서 봤어요. 주의하겠습니다. 햄버거 먹으면서. 아니 근데 너무 안타까워. 왜 이렇게 왜 이러냐 진짜. 뻔하지 뭘 거는. 아니 좀. 자 다음 주 영화는 영화판이라고 정지영 감독이랑 윤진서가 나와서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근데 이거는 얼마 안 할 거예요. 개봉하는데 별로 없을 거야.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지 드레드라고 옛날에 실베스타 스텔론이 나왔던 영화 리메이크한 걸로 짐작되는데 뭔지 정확히 모르겠고. 리메이크 아니라 다시 재개봉 아니야? 예를 들어서 보정을 아니야. 아니 배우랑 감독이 다 달라. 새로 만든 거야. 완전 새 영화. 그리고 옛날 저지 드레드만 할 필요도 없지. 그거 해요. 그 얘기했던 더 스토리인가? 더 스토리? 우리 회사에서 했던 그 영화. 별로 재미없어요? 안 봤어요. 그건 합시다. 스토리 뭐야? 왜냐면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강성 일변도를 달려왔기 때문에 내 말은 정치적인 강성이 아니라 영화가 전부 하드코어한 영화만 했어요. 센 거. 최소한 사람 한 이거 누가 나와요? 더 스토리는? 근데 영화 괜찮아 보이긴 하던데. 더 스토리 정신가나 영화? 누구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얼굴 보면 아는 배우 제레미 아이언스도 나오고 꽤 아는 배우들 좀 나옵니다. 데니스 퀘이드 나오는 영화 말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때?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멜로 영화 아직 한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건축하는 이후로. 그러면 이거 더 스토리 할까요? 역시 머뭇거려지죠, 그렇죠? 멜로 영화 앞에서는 나도 좋아하잖아. 이거 정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제 한 내일쯤에 근데 말이야 바뀔 것 같아 느낌이.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이거 주말 전에 보고 주말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주말에 통화를 하는 걸로.
아니 영화를 어떻게 또 두 개를 봐 이 사람. 하긴 그런가? 그건 말이 안 돼요.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현재 가는 상영작을 불러드릴게요. 가디언즈 26년, 동크라이 마미,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 이건 제목은 되게 재밌는데.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고는 저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는 건데 진짜?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거 개봉관 얼마 없을 거예요. 보자 이거. 하자. 펑펑 우는 영화긴 할 거예요. 그거 할까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내 변화고 인생의 할까요? 마지막 변화구 클린트 이스트우드 거네. 그리고 엔드 오브 와치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거 둘 중에 찾아보고 그러면은 결정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방송을 끊고 음치클리. 그리고 나는 아니 잠깐 끊기 전에 우리 청취자들 의견도 궁금해요. 저희가 사실 저도 멜로 영화를 좋아하진 않는데 말하자면 이제 색깔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멜로 영화를 너무 안 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에 대한 근데 섭섭한 이런 건 없나 싶은 생각. 섭섭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멜로 영화 하기를 바라시는 분도 있는데 멜로 영화가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가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멜로 영화 하면 우리가 한 매일 소개 40분 하고 멜로 영화 20분, 25분 얘기하고 끝나지 않을까?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 의외로 또 줄줄줄줄 나올 수도 있어요. 이재익의 사랑 이야기들? 그럼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 주 일단- 개봉작은 레미제라블 나의 PS 파트너. 레미제라블 개봉해? 레미제라블 이번 주 개봉은 레미제라블 하면 되는데. 아니구나 19일. 그래. 그 주에는 할 게 많아. 레미제라블도 있고 이제 연말 되면 뭐. 내가 오랫동안 별로던 주먹왕 랄프 있죠. 주먹왕 랄프 꼭 할 거예요. 그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주먹왕 랄프요? 애니메이션인데 우리 애니메이션 한 번도 안 했잖아. 주먹왕 랄프 무조건 재밌어. 그건. 자, 그러면 더 스토리랑 엔드 오브 와치랑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 중에 하나 골라서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할 거고요. 오케이. 30회 정치영화 특집 26년. 잠깐 몇 분이에요? 1시간 53분 돌았고요. 메일 소개해 주시죠. 또 메일 소개하고 있네. 네, 저희 앞으로 들은 소감 내지는 바라는 점 또는 그냥 자기 광고하고 싶은 게 있으면 시네타운 19입니다. CINETOWN 숫자 19 @gmail.com으로 저희 보내주십시오. 메일 숫자가 늘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좀 오히려 줄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좀 메일 많이 보내주셔야 저희가 힘이 난데 오늘 정말 힘이 빠지네요. 힘이 빠진 사람이 이 방송이 아니었어요. 힘이 빠진 사람이 뭐 수첩에다 뭐 적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여튼간에 그러면 다음 주는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고 엔드 오브 와치 그다음에 뭐였지? 더 스토리. 더 스토리 셋 중에 하나 하는 걸로 하고요. 1시간 약 54분 동안 듣느라고 더군다나 오늘은 가뜩이나 재미없고 이승훈의 졸라 거친 목소리로 분노한 얘기 듣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첫눈이 막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요? 와우. 한번 근데 진짜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분은 진짜 너무 감사한 팬분들이다. 진짜 고맙다. 만약에 오늘 지금 정말 이렇게.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 김은종 PD님과 이재익 PD님께도 좀 죄송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졸라. 아니 괜찮아요. 당신이 PD잖아요. 있어야지. PD 이런 게 뭐야? 하여튼 오랫동안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네타운 19는 30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 좀 보내주세요.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안 왔어. 월급쟁이들의 안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30회 이만 마치겠습니다. 듣느라 바이바이,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안녕.